우리 주인공 유유희입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그는 실수로 침대 위에서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도마뱀은 자신을 노이라고 소개하며 자신의 임무는 공주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를 파괴하려는 사악한 마법사로부터요. 노이는 유유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힘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 유유희는 그 도마뱀을 집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얼마 후 그는 이웃집 소녀가 그가 던져버린 도마뱀을 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유유희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도마뱀이 돌아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유희의 혼란을 알아차린 도마뱀은 그에게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유희는 노이의 꼬리를 잡고 여기는 자신의 집이며 노이를 초대하지 않았으니 노이에게 기사도 정신이 있다면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노이는 유유희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유유희는 도마뱀을 다시 내던졌습니다. 나중에 유유희는 학교에 갔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요. 하지만 노이가 유유희 어깨에 다시 나타나 그를 놀라게 하고 자전거에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노이는 그들 둘이 이제 묶여 있어서 서로 멀리 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업 후 선생님이 유유희에게 부상에 대해 묻자 그는 다른 아무도 노이를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에 도마뱀에 부딪혀 넘어졌고 지금 그 도마뱀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질문으로 선생님의 주의를 끄는 동안 유유희는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노이는 아무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으며 만약 유유희가 여전히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손을 보라고 했습니다. 유유희는 자신의 손가락에 반지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놀랍게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어떤 힘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가 이 힘을 실험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그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의 낙상이 망상도 일으켰다고 추측하며요. 그녀는 그에게 보고서 마감일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유유희는 곧 제출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나서 노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능력이 다른 사람의 몸을 조종할 수 있는지요? 노이가 확인해주자 유유희는 그 능력을 장난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선생님의 치마를 들어 올리며 놀렸다. 자신이 한 짓을 깨닫고 그녀는 그를 쫓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도망쳐 책을 읽었다. 노이는 이어서 그들의 두 가지 주요 임무를 설명했다. 공주를 찾고 세상을 지키는 것. 유유희는 돕기를 거부했다.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인정받지도 못할 일이었다. 그리고 거창한 임무는 피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저 대학생이었기에 세상을 구하는 것 같은 일은 노이는 그의 동맹이 될 다른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유희는 할아버지의 조언을 떠올렸다. 적도 아군도 만들지 말고 평화로운 삶을 살라는 것. 세상을 구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는 음식을 사러 나갔다. 노이는 궁금해했다. 왜 자신이 저런 겁쟁이에게 배정되었는지. 갑자기 노이는 적을 감지했다. 유유희는 자신이 찔리는 느낌에 충격받았다. 하지만 상처는 실제가 아니었기에 그는 노이의 지시에 따라 도망쳤다. 그들은 높은 지대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유유희는 지쳐 적과 마주했다. 노이에 따르면 진흙 골렘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도주를 도왔다. 괴물이 공격하는 동안 하지만 옆집 소녀가 예상치 못하게 도착했다. 그 생물을 주먹으로 때려 날려버렸다. 노이는 깨달았다. 그녀가 자신이 찾던 공주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을 희나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추측했다. 노이가 유유희에게 많은 혼란을 주었을 것이라고. 그날 저녁 노이는 유유희에게 비행훈련을 시켰다. 하지만 잠시 떠있는 것조차 어려웠다. 능력이 신체적 힘에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즉 유유희는 강해지기 위해 꾸준한 훈련이 필요했다. 유유희는 자신이 기사에 적합한지 의심했다. 하지만 노이는 기사가 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과 함께 보상이 따른다고 말했다. 유유희는 노이에게 떠나서 자신의 평화로운 삶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이는 거절했고 유유희는 그를 다시 밖으로 내던졌다. 하지만 노이는 그의 등에 매달렸다. 심지어 유유희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동안에도 그는 예상치 못하게 그는 불편함을 감지했다. 그날 일찍 나타났던 생명체가 가져온 유유희는 이어서 오후의 사건들을 회상했다. 희나가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각성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본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처럼 그녀도 이 상황에 휘말린 것이었다. 유유는 희나를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날 아침 그 순간 유유의 스승인 히사메아가 갑자기 달려와 그에게 부딪혔다. 그녀는 희나의 언니였고 즉시 유유에게 자신의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희나는 자신이 공주이고 유유는 어떤 기사라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히사메아는 유유가 이상한 생각을 자신의 여동생 머릿속에 넣었다고 나중에 의심하게 되었다. 유유는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고 희나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국수 가게에서 먹기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유유는 예상치 못하게 희나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를 옥상으로 끌고 갔고 하늘에 있는 거대한 망치를 가리켰다. 그것이 쿠키 해머라고 설명했는데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사악한 마법사가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유유의 힘을 빌리고 싶어 했다. 희나는 난간에 올라가 뛰어내렸고
유유는 그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유유가 항상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 대가로 자신도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해머를 파괴하고 싶은 이유를 밝혔는데 그것은 세상을 파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자신의 손으로 말이다. 유유는 희나를 섬기기로 동의했고 그녀와 함께 여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유유는 갑자기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에게 상기시켰다. 고독 속에서 사는 교훈을 잊지 말라고. 유유가 정신을 차렸을 때 노이즈 페이스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발견했고 재빨리 그를 던져버렸다. 그는 그 후 체력을 기르기 위해 달리러 갔다. 공원에서 그는 예상치 못하게 희나를 다시 만났다. 푸시업을 몇 번 하고 나서 유유는 숨을 헐떡였다. 그래서 희나는 그를 등에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힘들이지 않고 수백 개의 푸시업을 했다. 나중에도 지치지 않고 그녀는 유유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했다. 도착하자 유유는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실수로 히사마가 있는 방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 꾸지람을 들었지만 희나의 손님이었기에 히사메는 마지못해 눈 감아주었다. 그들은 희나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말했다. 이 음식은 언니가 준비한 것이라고. 노아는 왜 먹지 않냐고 물었다. 노아는 자신은 유유이에게서 직접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식사할 필요가 없다고. 유유이는 노아를 비웃었고 노아는 반박했다. 자신 같은 도마뱀을 비웃으면 안 된다고. 유유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잊고 지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기분이 어떤지. 너무나 오랫동안 그를 할아버지에게 묶어두었던 사슬이 그의 마음속에 다시 나타났다. 그가 벗어나려 했던 심리적 그림자에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 유유이는 훈련을 재개했고 4초 이상 공중에 떠 있는데 성공했다. 상당한 발전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만약 다시 머드골렘과 맞서게 된다면 여전히 무력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노아는 유유이에게 개인적인 포부가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유유이는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었고 노아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유유이는 미래의 목표에 대해 불확실했지만 지금 당장은 할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나중에 유유이는 희나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왜 세상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자신은 세상을 소유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자신이 죽어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될 수 없다고. 그러므로 그녀는 해머가 그러기 전에 세상을 파괴할 작정이었다. 그렇게 해야만 온 세상을 소유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유유이를 옥상으로 초대했다. 뛰어 건너가서 그를 끌어올렸고 그녀의 민첩함에 그는 놀랐다. 희나는 유유이가 언젠가 자신보다도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음날 아침 달리기를 하던 중 노이는 유유이에게 현재의 힘으로는 머드 골렘을 물리칠 수 없다고. 만약 골렘이 그를 쫓는다면 강을 건너 따돌려야 한다고. 희나가 도착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며 갑자기 유유이는 등 뒤에 진흙 골렘이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노이가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며 꾸짖었다. 하지만 노이는 설명했다. 사리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고. 그 생물체는 길을 건너왔고 유유이는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빠르게 따라붙어 공격했다. 유유이는 능력을 사용해 피하며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골렘이 그를 얽어매었고 골렘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려는 순간 희나가 강 건너편에 나타났다. 희나는 재빨리 괴물을 향해 차를 던졌다. 하지만 괴물은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강둑을 가로질러 뛰어넘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다. 그것으로 그 생물체를 물리쳤다. 다음날 아침 유유이는 다시 희나의 집으로 아침을 먹으러 갔다. 이는 히사마를 약간 짜증나게 했다. 유유이는 깨달았다. 훈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유유이 삼촌은 전화해서 할아버지가 입원하셨다고 알렸다. 그리고 그에게 삼촌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삼촌은 그에게 표를 마련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유유이는 주장했다. 먼저 아르바이트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사실 아르바이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지 할아버지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핑계가 필요했다. 유유이는 강둑으로 갔다. 이동 기술을 연마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직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으므로 강을 건너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 했다. 하지만 몇 걸음 만에 물에 빠졌다. 그날 저녁 유유이는 열이 났고 노이도 그들의 유대감 때문에 쉬는 동안 감기에 걸렸다. 유유이는 물속으로 끌려 들어갔던 느낌을 떠올렸다. 할아버지의 사슬에 의해. 다음날 아침 희나가 유유이 방을 방문했다. 자신의 나약함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는 사과하며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빌었다. 희나는 자신도 과거에 나약했었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라고 격려했다. 유유이는 이어서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이유를 털어놓았다. 한번 그가 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할아버지가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 창고에 가두었다. 할아버지는 인류가 적이라고 믿었다. 친구들은 결국 그를 배신할 것이라고. 그래서 유유이는 타인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유유이는 돌아가는 것이 그 차가운 쇠사슬의 기억을 다시 불러올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희나는 그를 묶거나 그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부수고 두려워 말라고 했다.
히사마도 나중에 유유이를 찾아왔고 모두를 위해 식사를 해주기로 했다. 회복한 후 유유이는 강둑으로 돌아와 결심했다. 반대편으로 뛰어넘기로. 노이는 그가 너무 일찍 무리할까봐 걱정했지만 유유이는 그저 뒤로 뛰었다. 그리고 언젠가 망치를 정복하겠다고 맹세했다. 다음날 유유이는 집으로 향했다. 노이는 그가 치료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할아버지의 병을 그가 원한다면. 하지만 유유이는 인정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10년 동안 할아버지는 그를 3가지 원칙으로 키웠다. 적은 앞에서 칼을 꽂을 것이고, 친구는 뒤에서 칼을 꽂을 것이며, 인간은 쓰레기다. 집에 도착하자 노이는 왜 유유이가 거실에 있는지 물었다. 유유이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 삼촌 가족이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노이는 유유이 부모님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유유이 사촌이 저녁 식사에 초대하며 말을 가로챘다. 그 후 유유이는 노이를 아버지의 추모비로 이끌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경찰관이었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실종된 몇 달 후 당국은 밀수업자를 체포했다. 경찰관을 죽여 묻었다고 자백한 사내. 그리고 그 경찰관은 유유이 아버지였다. 슬픔에 잠겨 어머니도 사라졌다. 그때부터 유유이 할아버지는 인류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유유이가 할아버지에게 불복종하면 사흘 동안 쇠사슬로 묶어 가둘 것이었다. 노이는 유유이가 진정으로 무엇을 증오하는지 물었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 그를 버린 어머니, 아니면 그를 학대한 할아버지인지. 유유이는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것을 만든 세상을 증오한다고 답했습니다. 노이는 경고했습니다. 그런 증오는 그에게 더 큰 불행만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요. 이에 유유이는 자신이 이미 너무나 불행하다고 괴로워하며 인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유이의 사촌이 그를 할아버지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들을 혼자 있게 한 후 할아버지가 유유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강해졌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유유이는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를 잘못 대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말입니다. 그는 유유이가 자신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압도당한 유유이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단순한 절 한 번으로 과거를 지울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비난하며 뛰쳐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좌절감을 자신에게 쏟아부었다고 말하면서요. 도망치던 유유이는 뜻밖의 진흙 골렘을 만났습니다. 노이는 즉시 그에게 산으로 도망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동안 쫓기던 끝에 유유이는 골렘이 느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체력은 무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구력 싸움은 승산이 없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힘은 골렘에 비하면 탱크의 나무검을 휘두르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골렘이 갑자기 거리를 좁히고 공격했습니다. 유유이는 필사적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물에 빠지기 전에. 그리고 다시 해변으로 허둥지둥 기어 올라왔습니다. 유유이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희나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항상 할아버지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요. 이제 그는 희나의 명령을 구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새로운 속박을 만들기 위해서요. 환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기 전에 희나를 봐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살아남으면 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식을 되찾는 유유이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돌을 쥐고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골렘에게 약간의 상처를 입히는데 성공했습니다. 미미했지만 그에게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한 말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절벽에 몰린 상황에서 유유이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점프했다. 그는 안전하게 착지했고 진흙 골렘이 뒤따랐다. 하지만 유유이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골렘이 추락하도록 했다. 머리부터 땅에 처박히게 그것을 산산조각냈다. 그가 승리를 자축하기 시작하자마자 그의 사촌이 그에게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했다. 할아버지가 위독한 상태라고. 유유이는 할아버지를 잠시 보았지만 이내 곧 떠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가 견뎌온 10년간의 학대는 몇 달간의 변화로 지워질 수 없다고. 그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노이는 할아버지의 행동이 뒤틀렸을지라도 여전히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제안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그가 한때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유유이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애정의 불꽃을 느꼈다. 이것은 그가 노이에게 할아버지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계약은 그렇게 확고해졌다. 도시로 돌아온 후 유유이는 무의식 속에서 희나를 만났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에게 키스로 보상하기로 결심했다. 막 그러려고 할 때 그녀는 사라졌다. 유유이는 깨어나 실망감을 느꼈다. 나중에 희나와 조깅하는 동안 그들은 함께 훈련했다. 유유이는 푸시업 50개를 해냈다. 진흙 골렘과 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으며 그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와 자신을 한제츠라고 소개했다. 정의위 아군 루도라는 이름의 개가 나타났다. 그리고 일행은 한제츠 또한 기사임을 깨달았다. 한제츠는 밝혔다. 그가 오랫동안 그들을 관찰해왔지만 지금까지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그는 학교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자리를 떴다. 유유이는 노이에게 루도를 아는지 물었다. 하지만 노이는 유유이를 만나기 전이 기억이 흐릿하다고 인정했다. 그날 오후 유유이는 한재치의 잠재적인 힘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특별히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유유이는 희나를 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한재치에게 지갑을 강탈당했다. 희나는 한재치를 공격하며 보복했다. 하지만 그는 손쉽게 피했다. 루도는 한재치가 무술의 달인이라서 평범한 기술로는 그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유이는 개입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루도를 협상 카드로 사용했다. 한재치를 멈추게 하자 한재치는 잠시 멈췄다. 그러나 희나에게 곧바로 발로 차여 멀리 날아갔다. 한재치는 웃어넘기며 말했다. 자신은 단지 희나의 힘을 시험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그리고 그녀에게 경고했다. 오직 물리적인 힘에만 의존하지 말라고. 그것이 항상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날 저녁 유유이와 희나는 꿈속에서 다시 대화했다. 그곳에서 유유이는 마침내 그가 원했던 키스를 받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그의 결심을 굳혔다. 희나를 위한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조깅 중에 희나는 꿈을 회상하며 얼굴을 붉혔다. 유유이는 진심으로 행복해했다. 유유이와 희나는 나중에 공원에서 한재치를 다시 만났다. 희나는 전날의 원한을 여전히 품고 있었기에 곧바로 한재치에게 도전했다. 결투를 신청했다. 그들이 대련하는 동안 유유이는 루도에게 노이를 마지막으로 만난 때를 물었다. 루도는 질문을 회피했다. 유유이가 물결표 한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진정으로 세상을 보호하려는 자의 윤을 이로 인해 언쟁이 발생했고 결국 유유이와 루도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얼마 후 한재치를 제외한 모두가 지쳐 있었다. 한재치는 희나에게 만화를 읽는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몇 권 빌려보고 싶다는 관심을 표하며 희나의 집으로 돌아와서 한재치는 히소메를 만나 깜짝 놀랐다. 첫눈에 사랑에 빠지며 그러나 히소메는 동요하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게 희나에게 아침 식사를 위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식사 후 하나즈키는 집으로 가져갈 만화 몇 권을 빌렸다. 한편 유유이는 그들의 계획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세상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하나즈키에게 희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유유이가 자신의 동반자이기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유이를 기쁘게 했고 그는 희나를 천사처럼 보았다. 갑자기 가게 입구 근처에 진흙 골렘이 나타났다. 그리고 유유이가 도망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쫓기 시작했다. 골렘은 계속해서 다가와 공격했다. 한재치가 예상치 못하게 도착했다. 골렘의 공격을 쳐내며 그리고 그의 힘을 사용하여 약점을 노렸다. 그것의 윤을 한재치는 재빨리 그 생명체를 물리쳤다. 유유이는 한재치가 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희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음을 그의 순간적인 살기는 한재치에게 감지되었고 한재치는 그것을 질투로 치부했다. 그리고 필요하면 유유이 훈련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다음날 훈련 중 한재치는 희나에게 히사메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 그녀가 대답을 회피하자 그는 공짜 식사 쿠폰으로 그녀를 매수하려 했다. 그는 또한 유유이에게 자신과 함께 훈련을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학교에서 미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유유이는 한재치가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캠퍼스 청소를 위해 왔다고 주장하며 만능 제주꾼으로서 한재치는 그 기회를 이용해 히사미에게 다가갔다. 그녀에게 칭찬을 쏟아부으며 이는 유유이가 그가 사기꾼처럼 들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히사메를 떠난 후 한재치의 남동생이 유유이보다 한 학년 위였다는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1년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었다. 궁금해진 유유이는 한재치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다. 한재치는 동생이 해외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동안 그 문제에 대한 히사메의 호기심을 듣고 한재치는 즉시 그녀와 직접 이야기하기 위해 달려갔다. 유유이는 한재치를 다룰 가장 좋은 방법이 히사메를 미끼로 사용하는 것일 수 있다고 깨달았다. 그러나 노이는 유유이 태도에 짜증을 냈다.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하며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파괴하는 유유이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기에 반박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유유이는 한재치가 있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 자기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는 루도, 심지어 유유이 책장에 자기 영역을 표시하려 했다. 그가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며 한재치는 함께 애니메이션을 보자고 제안했다. 그것이 유유이에게 주리라고 믿으며 희나와 이야기할 더 많은 주제를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위해 희나의 집에 방문하던 중 유유이와 하나자토는 예상치 못하게 만났다. 자매의 아버지는 최근 여행에서 돌아왔었다. 그는 처음에는 두 명이 낯선 남자를 보고 놀랐지만 따뜻하게 그들을 환영했다. 그들이 딸들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난 후 그날 늦게 한재치는 유유이에게 술 한잔 하자고 권했다. 히사미는 가지 않을 거라고 설명하며 유유이가 합류하지 않는 한 비록 유유이는 동의했지만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밤 외출 동안 유유이는 결국 열정적으로 술을 마셨다. 처음에는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술자리는 근처에서 지켜지고 있었다. 자매의 아버지가 딸들이 외출을 어떻게 보내는지 보고 싶어하는 그 모임에서 히사메는 자신과 어머니가 이전에 프랑스로 여행을 갔었다고 희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3년 전 희나가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히사메는 여동생을 만나러 일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희나를 그녀에게 맡기고 사라졌다. 소설 집필에 대한 열정을 쫓기 위해 그는 1년에 몇 번만 집에 돌아왔다. 그의 책이 잘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히사메는 그 책들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시인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엿듣고 움찔하게 만든 말이었다. 밤새 술을 마신 후 바에서 유유이는 히사메와 한제츠가 너무 취해서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희나에게 전화해 그들을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뒤따라갔다. 그리고 희나가 네가 아버지를 싫어하는지 물었다. 히사메는 그게 싫어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차마 그녀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을 존경할 수 없다고, 나이에도 불구하고 헨테츠는 어른들은 종종 웃는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 유유이는 그때 회상했다. 신의 아버지와 삼촌이 항상 웃곤 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한제츠는 꿈을 꾼 뒤 일어났다. 자신의 불쾌한 과거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난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전날 밤 정오쯤 희나는 유유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유유이가 책 읽기를 즐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쓴 책들을 유유이는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희나의 아버지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의 작가임을 갑자기 히사메가 전화했다. 그리고 유유이에게 희나를 어딘가에 데리고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저녁까지 그녀가 놀랄 일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가족이 지지하는 데이트라고 생각하고 유유이는 희나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물었다. 희나가 배고팠으므로 유유이는 그녀를 밥 먹으러 데려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곳에서 희나는 음식을 주문했고 이후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다. 기다리던 유유이는 희나의 아버지가 자신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간단한 정보 교환 후 희나의 아버지는 유유이에게 희나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유유이는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희나는 자신을 그저 친구로만 본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여자아이들은 대체로 친구를 연애 상대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유유이에게 장래 희망이 있는지 물었다. 유유이는 현재는 없지만 한때 경찰관이 되는 것을 꿈꿨다고 말했다. 이 답변에 만족한 희나의 아버지는 유유이에게 희나를 자신 대신 돌봐달라고 맡겼다. 유유이는 그에게 사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버지는 그날 저녁이 희나의 생일이라고 밝히며 유유이를 깜짝 파티에 초대했다. 그가 참석하면 유유이 책에 사인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희나에게 이 깜짝 파티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중에 유유이는 희나를 영화관에 데려갔고 그 다음 인형 뽑기 오락실로 갔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희나는 깜짝 생일 파티에 기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귀환이 이번에는 특별히 자신의 생일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늦게 유유이와 희나는 옥상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자신도 남들처럼 성장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갑작스러운 회복이 영혼의 여왕이 자신의 몸에 깃들어 힘을 부여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일단 싸움이 끝나면 그녀는 다시 허약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온 세상을 자신과 함께 무너뜨리고 싶어 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의 아버지는 다시 떠났고 한제츠에게 유유이와 희나의 성장을 이끌어달라고 맡겼다. 그는 한제츠가 자신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영웅적인 정의위 본보기를 만든 것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떠나기 전 그는 한제츠에게 영화표 2장을 주며 히사마와 함께 데이트하라고 했다. 한제츠는 매우 기뻐했다. 그가 느꼈을 때 이 동작은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들였음을 의미했다. 그날 저녁 한제츠는 알아챘다. 유유이가 자신의 밑에서 훈련받기를 꺼리는 듯했다. 유유이는 한제츠와 함께 훈련한다고 해도 그것은 빌린 지식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고 싶었다. 능력을 제어할. 한제츠는 유유이에게 술 한잔 하자고 권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한제츠가 물었다. 유유이가 자신의 기술 이름을 생각해봤는지. 하지만 유유이는 크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한제츠는 유유이처럼 탈출해 특화된 능력을 열망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자신이 정의를 옹호하더라도 무모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유형은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정의를 우선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한제츠는 아버지의 주장을 순진하게 믿었다. 충분히 훈련하면 날 수도 있다고. 결국 그는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유유이는 알아챘다. 한제츠가 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한제츠는 최소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구분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할 수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날 유유이는 하나자토의 말을 되짚어보았다. 특히 그가 물었던 때를 유유이가 희나를 돕기 위한 현재의 노력이 과연 최선이었는지. 이에 유유이는 한제츠를 찾아가게 되었다. 훈련을 요청했다.
그저 조금 더 강해지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하며 희나를 더 잘 돕기 위해 유유이는 한제츠에게 또한 물었다. 왜 정의의 영웅이 되는 것을 포기했는지. 한제츠는 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유유이는 알았다. 한제츠가 그런 길을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그렇게 사소한 것 때문에 한제츠는 이어서 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한때 가족이라 여겼던 어느 날 외출 중에 헨테츠는 한 아이가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보았다. 차에 치일 뻔한 순간 그가 망설이는 동안 개는 망설이지 않고 소년을 구하러 달려갔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헨테츠는 자신이 망설인 것을 자책했다. 그리고 자신은 영웅이 될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한제츠는 희나와 유유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들을 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겠지만 유유이에게 더 강해지라고 촉구했다. 희나를 위한 영웅이 되라고. 루도 또한 언급했다. 만약 유유이가 한제츠를 물리칠 수 있다면 노이즈의 과거에 대한 정보를 밝힐 것이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머드 골렘의 존재를 감지했다. 그것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의심하며 그들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가는 길에 희나가 그들과 합류했다. 그들이 골렘을 마주쳤을 때 그것은 즉시 공격했다. 한제츠에 의해 내던져졌을 뿐이었다. 희나가 뒤이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렸지만 골렘은 그것을 완전히 막아냈다. 도망치기 전에 유유이는 그때 그것을 찾기 위해 나눠서 수색하자고 제안했다. 한제츠와 짝을 이루기로 선택하며 그는 설명했다. 골렘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노렸다고. 희나 대신에. 그리고 이번 골렘은 그녀를 보자마자 도망쳤다고. 그것이 다시 자신을 쫓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유유이는 자신이 약하다고 느낀다고 인정했지만 그리고 일행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워했다. 한제츠는 그를 안심시켰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 강해지는 첫걸음이라고. 한제츠는 자신이 자주 꿈을 꾼다고 말했다. 유유이의 발전을 막는 걸림돌로 서 있는 자신의 본능으로부터 온 신호로 유유이가 결국 자신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한제츠는 유유이를 혹독하게 훈련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수색 도중 골렘은 다시 유유이를 노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의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그때 회피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제츠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결국 유유이가 발을 헛디뎠을 때 달려들었다. 한제츠가 개입하여 유유이를 위험에서 밀어냈지만 자신은 치명적인 일격을 받았다. 그는 언덕 아래로 떨어져 심하게 다친 채 누워 있었다.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것을 루도에게 맡기며 사라지기 전에 한제츠는 유유이에게 겨우 몇 마디를 할 수 있었다. 몇 순간 뒤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희나가 도착했고 골렘을 주먹 한 방으로 소멸시켰습니다. 그 충격으로 산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죠. 이 사건은 뉴스에 보도되었고 한제츠의 사망 소식과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희나는 맹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한제츠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죠. 한편 히사미는 유유이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한제츠에게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말이죠. 유유이도 슬퍼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위로의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유유이는 받아들였지만 그녀를 더듬는 것을 참지 못했고 히사미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나중에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히사미는 울었지만 성숙하게 행동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유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노인은 그에게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유유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때는 한제츠가 사라지기를 바랐지만 더 이상 그런 마음은 들지 않는다고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뒤에 나타나 자신을 미카즈키라고 소개했습니다. 한제츠의 남동생이자 크로모 기사라고요. 미카즈키는 유유이에게 결투를 신청했지만 유유이가 거절하자 미카즈키는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유유이는 아침 식사를 위해 자매의 집을 방문했고 거기서 미카즈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한제츠가 빌렸던 만화를 돌려주러 왔더군요. 심지어 음식도 먹었는데 히사미가 유유이를 위해 준비한 몫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유유이는 미카즈키가 자신과 같은 반일 뿐만 아니라 많은 또래들에게도 인기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중에 유유이는 미카즈키와 앉아서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제츠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미카즈키는 지나치게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유이에게 한제츠의 죽음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장담했습니다. 한제츠는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말하면서요. 미카즈키는 유유이에게 한제츠의 죽음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인 752, 00, 28, 25433, 00, 28, 27966. 공주와 세상을 지키는 일은 여전했기에 753, 00, 28, 28200, 00, 28, 31,066. 미카즈키는 유유이에게 캐치볼을 하자고 했지만 754, 00, 28, 31,066, 00, 28, 33,400. 사실은 대련을 위한 핑계였다. 755, 00, 28, 33,633, 00, 28, 35,500. 유유이가 관심을 보이지 않자 756, 00, 28, 35,500, 00, 28,
37,866. 미카즈키는 그가 너무 약해서 757, 00, 28, 37,866, 00, 28, 39,000. 공주를 지킬 수 없다고 조롱하며 758, 00, 28, 39,000, 00, 28, 41,466. 유우이가 맞서 싸우도록 도발했다. 759, 00, 28, 41,700, 00, 28, 42,766. 싸우는 도중 760, 00, 28, 42,766, 00, 28, 45,866. 유우이는 한계츠가 자신을 감싸다 죽었다고 털어놓았다. 761, 00, 28, 46,033. 이 말을 들은 미카즈키는 762, 00, 28, 47,866, 00, 28, 49,300. 유우이를 꺾기로 결심했다. 763, 00, 28, 49,300, 00, 28, 51,700. 자신이 한계츠보다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764, 00, 28, 51,966, 00, 28, 54,900. 미카즈키는 늘 형을 뛰어넘기를 열망해왔고 765, 00, 28, 54,900, 00, 28, 56,766. 이제 유우이를 마주하게 되자 766, 00, 28, 56,766, 00, 28, 58,200. 한계츠가 가르쳤던 글을 767, 00, 28, 58,200, 00, 29, 00, 733. 쓰러뜨리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768, 00, 29, 00, 966, 00, 29, 03, 166. 하지만 싸움 도중 희나가 나타나 769, 00, 29, 03, 166, 00, 29, 05, 566. 미카즈키를 가볍게 내던져버렸다. 770, 00, 29, 05, 766, 00, 29, 07, 100. 그녀는 눈에 띄게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771, 00, 29, 07, 100, 00, 29, 08, 900. 반격 기술을 선보였는데 772, 00, 29, 08, 900, 00, 29, 1700. 한계츠에게 배웠던 기술이었다. 773, 00, 29, 1866, 00, 29, 14,066. 그녀는 두 사람에게 다시는 싸우지 말라고 엄명했다. 774, 00, 29, 14,066, 00, 29, 16,633. 또 다른 기사가 도착했는데 그는 나구모였다. 775, 00, 29, 16,633, 00, 29, 18,966. 나이 지긋한 남자로 안대를 하거나 776, 00, 29, 18,966, 00, 29, 21,300. 총을 든 그런 유형은 아니었다. 777, 00, 29, 21,700, 00, 29, 24,666. 나구모는 기사가 총 12명이라고 설명했다. 778, 00, 29, 24,700, 00, 29, 27,166. 지금까지 그는 3명을 더 만났는데 779, 00, 29, 27,200, 00, 29, 29,733. 올빼미, 검은 고양이, 그리고 뱀 기사였다. 780, 00, 29, 3200, 00, 29, 32,900. 나구모는 지구를 지켜야 할 의무를 상기시켰다. 781, 00, 29, 32,900, 00, 29, 34,100. 비스킷 해머로부터 782, 00, 29, 34,100, 00, 29, 36,700. 그리고 희생할 각오를 하라고 경고했다. 783, 00, 29, 36,700, 00, 29, 38,133. 적들과 맞설 때 말이다. 784, 00, 29, 38,433, 00, 29, 41,233. 조만간 다시 보자는 말을 남기고 785, 00, 29, 41,233, 00, 29, 44,400. 나구모는 떠났고 미카즈키가 그 뒤를 쫓았다. 786, 00, 29, 44,500, 00, 29, 46,800. 유우이 일행이 집으로 향하는 동안 787, 00, 29, 46,800, 00, 29, 48,700. 유우이는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788, 00, 29, 48,700, 00, 29, 51,166. 남은 기사들을 상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789, 00, 29, 51,166, 00, 29, 52,600. 희나의 목표를 위해 10명의 기사와 맞서야 함을 790, 00, 29, 52,900, 00, 29, 53,666. 희나 역시 791, 00, 29, 53,666, 00, 29, 55,366. 언젠가 유우이가 792, 00, 29, 55,366, 00, 29, 57,400. 그들 모두에게 도전에 승리할 거라 믿었다. 793, 00, 29, 57,400, 00,
29, 58,066. 한편 794, 00, 29, 58,066 00, 30, 01, 400. 예상대로 미카즈키는 나구모에게 결투를 신청했지만 795, 00, 30, 01, 400, 00, 30, 04, 400. 곧 돌아와 유우이에게 불평했다. 나구모는 796, 00, 30, 04, 400, 00, 30, 06, 500. 그의 파트너인 말처럼 너무 빠르다고. 797, 00, 30, 06, 633, 00, 30, 09, 766. 유우이는 방에서 나가라며 미카즈키를 무시했고 798, 00, 30, 09, 766, 00, 30, 12166. 그가 먹어치운 양배추 값을 내라고 했다. 799, 00, 30, 12366, 00, 30, 14366. 나중에 침대에 누운 유우이는 800, 00, 30, 14366, 00, 30, 17366. 한계치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을지 생각에 잠겼다. 다음날 아침, 유유이는 산에서 진흙 골렘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히나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그는 나구모에게 연락했습니다. 나구모는 일행에게 한 번에 한 골렘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혼자 상대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유유이는 노이에 기사들은 협력해야 한다는 이전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한편 나구모는 미카즈키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미카즈키는 골렘들의 잠재적인 강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구모에게 도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히나는 빠르게 골렘 한 마리를 처치했습니다. 그것의 약함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산 골렘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물리친 골렘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구모는 미카즈키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그가 한 주치의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고 단언하며 그 말에 자극받은 미카즈키는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한편 유유이는 두 번째 골렘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싸움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유이는 혼자 상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노이는 유유이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유유이가 한 주치의 죽음을 떠올리자 그는 비틀거렸고 한 소녀에게 간신히 구조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바로 뱀 기사 야코였습니다. 유유이와 야코는 둘 다 골렘이 도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싸울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유이는 흔들리는 기분이었고 자신이 강하다고 믿었지만 아는 사람이 생명 없는 몸이 되는 것을 본 것이 싸울 용기를 잃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야코가 유유이를 찾아왔습니다. 자신과 그녀의 뱀 동반자를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노이가 뱀에게 과거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이전 전투에서 뱀 기사가 일찍 죽었으며 도마뱀 기사를 보호하다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이는 사과했습니다.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사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원한도 품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야코는 유유이에게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짐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유이는 나중에 노이에게 그가 구조되었을 때에 대해 물었다. 노이는 그 전에 자신의 희생이 헛되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기사 또한 죽었기 때문이라고. 곧 유유이는 한제치의 죽음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 계속 싸우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유유이는 또 다른 머드 골렘이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그는 싸움을 위해 그것을 찾아 나섰다. 노이가 그에게 멈추라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코와 나구모가 처리하게 두라고 했다. 한편 히나는 전날 도망쳤던 머드 골렘을 만났다. 반면에 나구모는 미카즈키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발견했다. 나구모는 미카즈키가 교훈을 얻으리라 생각했다. 그의 팔다리를 부러뜨려야만. 야코는 유유이의 무모한 행동을 보고 그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절시켰다. 그녀는 이어서 머드 골렘을 만났다. 히나가 전날 파괴하지 못했던 유유이는 자신이 나약하고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의지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영웅이 되어 싸우고 싶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노이가 그녀와 루도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에 대해 노이는 한때 유유이가 할아버지를 구하는 것을 도왔었다. 그래서 유유이는 이제 그를 절친한 친구로 여겼다. 그리고 그와 함께 싸우고 싶어 했다. 결심한 유유이는 머드 골렘에게 돌진하여 쓰러뜨렸다. 그의 힘은 급적으로 증가했고 골렘을 던져버렸다. 동시에 나구모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미카즈키를 제압했고 그를 발로 차 날려버렸다. 하지만 미카즈키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패드 같은 조각들을 만들어 튕겨나가 나구모를 공격했다. 유유이는 놀랍게도 한제치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고 골렘을 뒤로 날려버렸다. 그는 이어서 그것을 다시 내리쳤고 노이와 야코 둘 다를 충격에 빠뜨렸다. 하지만 앞서 도망쳤던 골렘이 돌아와 남아있던 머드 골렘을 흡수하고 더욱 강해졌다. 히나는 돌진하여 골렘의 머리를 걷어찼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녀는 이어서 모든 힘을 모았다. 그리고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골렘을 날려버리면서요. 유유히는 한주츠가 자신의 소원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전투 기술을 유유히에게 전수하기 위해요. 감격한 유유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코는 유유히가 아니었다면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유유히는 자신만의 하늘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희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강해진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유유히는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성장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보상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유유히는 나구모를 만났습니다. 나구모는 미카즈키의 도전이 들어오면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미카즈키가 싸움 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구모는 또한 야코가 유유히에게 감사하고 싶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요. 그리고 그의 전화번호를 물어볼까 생각 중이라고요. 유유히는 감사 인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미카즈키가 유유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싸움을 신청하면서요. 유유히는 희나의 경고를 기억하며 거절했습니다. 기사들끼리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가 그는 한주츠의 기술이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시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유유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야코가 그에게 감사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만나자고 초대했습니다. 유유히는 동의했지만 갑자기 미카즈키가 끼어들어 야코를 인질로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에게 결투를 위해 자신을 만나러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유히는 마지못해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야코가 무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유유히에게 결투를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제안하면서 한주츠의 기술 중 일부는 유유히가 그의 동생 미카즈키에게 전수하라는 의미일지도 모른다고요. 전투 후에 유유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직 한주츠의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하지 못했다는 것을요. 미카즈키는 여전히 그를 따라잡기 힘들게 했습니다. 미카즈키는 유유히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을 가지라고요. 유유히는 여전히 희나와 함께 세상을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부는 주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망설였고 미카즈키는 떠났습니다. 유유히가 야코에게 무언가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미카즈키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보러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미카즈키는 머드 골렘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희나가 전날 쓰러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골렘의 입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싸움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그 인물이 사악한 마법사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싸우기로 되어 있던 마법사였습니다. 유유히는 희나와 나구모가 자기 방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검은 고양이 기사를 소개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와 자신을 하유라고 소개했습니다. 일행은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유히는 나구모에게 융합된 괴물에 대해 알렸습니다. 그 괴물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법사와의 만남에 대해서도요. 나구모는 이제 다가오는 전투를 위해 모두를 모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가오는 전투를 위해요. 유유히는 올빼미 기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구모는 설명했습니다. 올빼미 기사는 아직 어린아이이며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고요. 유유히는 머드 골렘들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만났던 골렘들은 각각 특정한 수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개에서 7개까지의 눈을 가진 골렘들을 보았지만 6개의 눈을 가진 골렘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구모는 능숙한 누군가가 6개의 눈을 가진 골렘을 쓰러뜨렸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7개의 눈을 가진 골렘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유히는 한제츠의 기술이 낭비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속도를 향상시키지 않는다면요. 나중에 야코가 예상치 못하게 유유히 집에 나타나 그를 위해 요리했습니다. 희나도 들렀고 그래서 야코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자마자 미카즈키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2명의 기사를 더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거북이 기사 마차이와 닭 기사 스바루였습니다. 닭 정령이 언급했습니다. 두 소녀 모두 과거에 머드 골렘을 쓰러뜨렸었다고요. 하지만 스바루는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주인의 희생 덕분이었다고요. 다음날 황새치 기사가 유유히는 그들에게 그룹을 완성하기 위해 2명의 기사만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이가 언급했던 3명의 전설적인 기사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갑자기 마지막 2 기사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유유히는 재빨리 희나에게 연락하여 12명의 기사 모두가 모였다고 보고했습니다. 희나는 그에게 모두를 모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 도착한 2 사람은 나구모를 만났고 자신들을 쥐기사 테루와 사마귀 기사 하나코로 소개했습니다. 올빼미 기사인 테오라는 소년도 소환되었습니다. 희나는 유유히에게 세상을 사랑하는지 물었고 그가 자신을 막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전투 후 유유히는 그녀에게 자신의 헌신을 재확인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기사들은 과거의 희생에 대해 듣고 긴장한 듯 보였지만 희나는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힘찬 연설을 했습니다. 다음날 야코는 유유의 집으로 영화 몇 편을 가져왔고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런 영화를 즐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야코의 코스프레 취미를 언급했지만 야코는 그의 말을 자르고 떠났습니다. 야코는 정말 코스프레를 좋아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야코가 이렇게 내성적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유유히와 노이의 만남과 비슷했습니다. 야코는 처음에 그녀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녀는 들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상황을 들은 후 야코는 죽음의 문턱에 설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며 즉시 자신의 소원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지더라도 가족들이 계속 미소 짓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야코가 괴짜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의견은 이후 바뀌었습니다. 한편 유유히와 히나타는 아침 훈련 중인 나구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 나구모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별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관이었지만 최근에 그만두었습니다. 나구모는 무고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공격자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던 중 말 기사를 만나 기사가 되었습니다. 부하와 함께 순찰하던 중 나구모는 말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하의 비명을 듣고 범인을 제압하러 달려갔다. 부하가 부상을 입었지만 그들은 공격자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범인을 경찰서로 데려왔을 때 나구모는 그가 경찰서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에 의해 책임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격분한 메구무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를 때렸다. 사직하기 전 메구무는 자신을 정의로운 영웅으로 여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때도 지금도 정의로운 영웅이라면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 밤 유유히는 꿈속에서 다시 히나를 만났다. 히나는 꿈속 세상이 자신이 만든 것이며 초대한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유는 검은 고양이 기사로 마법사에게도 들어갈 수 있음이 밝혀졌다. 아니메스의 영역인 듯했다. 하이유와 아니메스는 서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다. 고양이 사형만은 이를 알고 있었지만 하이유는 여전히 위아해했다. 아니메스가 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하이유는 나중에 히사미를 찾아가 시간여행 이론과 관련 현상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한 개념들은 그들의 시대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지만 하이유는 돌아오는 길에 아니메스와 마주쳤다. 아니메스는 하이유가 비밀을 밝혀내고자 하는 열망을 알고 있었고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고자 하는 그의 목표 달성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아니메스 자신의 관심사와도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아니메스는 하이유에게 기사단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하자고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마하이와 스바루가 나타나 아니메스를 쫓아냈다. 돌아온 후 하이유는 아니메스가 다시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하이유는 아니메스가 미래에서 왔는지 직접 물었다. 아니메스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자신이 미래 세계를 파괴했으며 이제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고 밝혔다. 존재의 기원을 목격하기 위해 이러한 계시에 직면하여 하이유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만의 머드 골렘을 만들었다. 그의 위도를 선언하며 자신의 힘으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겠다고 아니무스의 덧없는 욕망을 소멸시키겠다고. 휴에 놀랍게도 어린 태영은 아니무스를 돕기로 선택했었습니다. 태유는 그 만남에서 추방되었고 태영의 개입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태영의 동기를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태유는 태영이 아니무스를 돕는 것에 열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유유히는 산에 구덩이를 파고 있었습니다. 진흙 골렘을 가두기 위해 여전히 속도 향상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자신에게 온 편지가 담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글쓴이는 유유히가 거기서 땅을 팔 것을 예견하고 상자를 묻어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유히는 깨달았습니다. 글쓴이가 고인이 된 황새치 기사였다는 것을.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편 미카즈키는 길에서 스바루를 만났고 둘 다 아니무스를 찾고 있었기에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유히는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황새치 기사가 남긴 그의 삶을 상세히 기록한 기사는 자신이 500년 동안 살아왔다고 밝혔습니다. 5살 때 그는 바다에서 길을 잃고 해변으로 표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스승이 된 승려를 만났습니다.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그는 깨달음을 얻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각성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어느 날 승려가 그에게 한 소년을 데려왔습니다. 전쟁으로 고아가 된 그 소년은 사무라이에게 복수를 꾀했습니다. 자신의 마을을 파괴했던 훈련 후 소년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떠났지만 패배하여 돌아왔고 나중에 사망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기사는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 모두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그에게 자신이 신이 아니라 단순한 필멸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차이와 스바루를 만났는데 스바루는 울고 있었습니다. 마차이가 그녀의 간식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사는 갈등을 중재했습니다. 마차이에게 대체 간식을 사주겠다고 약속하며 그녀가 공원을 청소한다면
두 사람은 화해했고 그는 그들이 자신의 마지막 제자들이 될 것을 예견했다. 그의 힘이 약해질 때 그는 황새치를 만났다. 그에게 기사의 칭호를 수여한 자였다. 기사는 황새치에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약했을 때 만났다는 것이. 황새치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에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결심했다. 황새치는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다른 기사들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도록. 그 후 기사는 마카이와 스바루에게 전투 훈련을 시켰다. 그는 그들에게 난공불락의 듀오로 활약하도록 가르쳤다. 한 명은 방패로, 다른 한 명은 창으로. 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지자 그는 50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털어놓았다. 유유히코가 일지의 결론에 가까워지자 이미 결말을 알고 있었기에 읽기를 멈췄다. 기사는 유유히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공주를 잘 돌보라는 것이었다. 이때 스바루는 미카즈키에게 이야기했다. 자신들의 일행과 6눈의 머드 골렘 간의 전투를 어느 날 그들의 스승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 머드 골렘의 살이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두 소녀를 산으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지만 두 아이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법을 가르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머드 골렘이 그들을 찾아 공격했을 때 스승이 마범으로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괴물의 가시가 그를 꿰뚫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맞서 싸울 방법을 찾으라고 재촉했다. 이에 마카이가 스바루를 끌어당겨 전략을 세웠다. 한편 황새치는 스승의 가르침에 결함이 있음을 보았다. 죽음에 대해 가르치는 대신 그는 믿었다. 스승이 싸우려는 의지를 강조했어야 한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후회 없이 살려는 투지를.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황새치는 소녀들을 돕기 위해 순간이동했다. 머드 골렘의 머리를 가격하며 그들에게 마무리하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협력하여 튼튼한 방패를 만들었다. 골렘의 가시 공격을 튕겨내는. 그들은 이어서 방패를 무기로 변형시켰다. 그리고 머드 골렘을 파괴했다. 그 후 스승님은 그들에게 일깨워주셨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조화롭게 협력하라고요. 그는 그들에게 아니무스를 만나면 그를 만날 경우 그의 전지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무스와 스승님 둘 다 단지 필멸자이며 신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녀들은 도움을 구하고 싶었지만 스승님은 소드피쉬에게 자신의 소망을 털어놓았습니다. 두 소녀가 자신을 뛰어넘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를요. 그는 그 후 세상을 떠나 먼저 간 제자들과 합류하여 저편에서 소녀들을 기다렸습니다. 스바루는 깊이 슬퍼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스승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진실에도 불구하고 미카즈키는 스승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며칠 후 유유히와 히나는 하나코와 테루를 훈련시켰습니다. 노이는 제안했습니다. 공격 기술에 집중하는 대신 회피를 연습해야 한다고.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히나는 동의했고 둘에게 자신의 공격을 피하는 연습을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훈련 중 미카즈키가 예기치 않게 전화를 걸어 유유히를 설득했습니다. 그룹을 여름 캠프 여행으로 이끌도록요. 히나는 흥미를 느낀 것 같았고 그래서 그룹은 곧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하유와 나구모는 낚시를 갔고 타유는 유유히와 하나코는 해변에 머물렀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수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물속으로 초대했지만 트리오는 히나가 부를 때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유유히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미카즈키는 소년들이 맥주 몇 잔을 마시자고 제안했지만 테오는 비디오 게임을 하기로 선택했고 두 어른들은 사우나로 갔습니다. 테루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물로 만족했습니다. 미카즈키는 테루가 하나코와 사귀는지 물었지만 테루는 그들이 단지 소꿉친구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테루의 마우스는 그 둘이 너무 친해서 말했다. 하나코는 심지어 그의 창문을 넘어 방문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노에는 히나가 유유히의 방에 자주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미카즈키는 질투심에 휩싸여 뛰쳐나갔습니다. 누가 이 까마귀 좀 살려주세요. 그는 소리쳤다. 유유히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산책을 했다. 한편 미카즈키는 스바루와 부딪혔다. 스바루는 그에게 더 진지하게 살라고 조언했다. 해변을 따라 걷던 중 유유히는 바다에서 돌아오는 히나를 발견했다. 히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실험하고 있었다. 그 잠재력을 탐색하기 위해 지나가던 야코는 히나가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이 세상을 파괴할 의도를 언급하는 것을. 하지만 야코는 일단 그 사실을 혼자 간직하기로 했다. 그녀가 유유히에게 감정이 있었고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흑 골렘의 존재가 감지되었다. 일행은 산을 올랐고 곧 이전에 보았던 7눈 괴물과 마주쳤다. 그때 아니무스가 갑자기 나타나 유유히와 히나를 붙잡아 바다로 순간 이동시켰다. 미카즈키는 그들을 뒤쫓아갔고 나구모는 나머지 일행을 이끌고 괴물과 싸우게 했다. 아니무스는 유유히와 히나와 대화하기 위해 왔으며 아무런 해를 끼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사단은 끈질긴 괴물과 고군분투했다. 그것은 지치지 않고 계속 움직였다. 일행은 임시 피난처를 찾아야 했다.
하유는 괴물을 만질 방법을 찾고 싶어 했다.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행은 재빨리 움직여 괴물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하유에게 틈을 주려 했다. 비록 그들은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목숨을 걸지 않고는 그 괴물을. 한편 아니무스는 유유히에게 밝혔다. 희나에게 빙의한 영혼이 사실 애니마라는 것을. 그의 여동생이었다. 하지만 애니마는 일반적인 의미의 남매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니무스의 과도한 힘으로 만들어졌다. 아니무스를 당황하게 한 것은 왜 애니마가 이 게임을 꾸몄는지였다. 오직 자신을 방해하기 위해서였다. 유유히는 마침내 이유를 이해했다. 망치가 세상을 즉시 파괴하지 않았던 아니무스 또한 애니마가 부과한 규칙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희나는 아니마였고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앞으로 돌진했다. 바다에 강력한 펀치를 날리자 사방으로 물이 튀어 올랐고 이것은 일곱 눈 괴물의 주의를 끌었다. 하이유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괴물의 핵 일부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괴물은 곧바로 야코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나구모는 야코의 목검을 강화하여 그녀가 살아남도록 도왔다. 이후 하이유는 이전에 자신이 만들었던 흑골렘이 괴물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완전히 복원할 수 없었다. 그 혼란을 틈타 마차이와 스바루는 무기를 만들어 괴물을 베었다. 모든 기사들이 힘을 합쳐 마지막 강력한 일격을 가해 괴물을 성공적으로 파괴했다. 유유히는 희나를 해안으로 데려왔고 바로 그때 미카즈키가 도착했다. 하지만 애니머스는 이미 도망친 뒤였다. 메구모가 괴물의 패배를 보고하자 미카즈키는 더욱 충격을 받았다. 메구모는 팀원들을 버린 그를 벌하며 미카즈키는 유일하게 먹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룹의 축하 잔치에서 그날 저녁, 이튿날 유유히는 하이유가 눈이 두 개인 기사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흑골렘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이 생물들이 그다지 강하지는 않았지만 미카즈키가 혼자서 하나를 상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겉보기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유히는 미카즈키에게 쉬라고 말하며 자신도 차례를 기다렸다. 희나의 말을 되새기며 그들의 잠재력에 대해 유유히는 자신의 능력을 공격용 무기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한주츠의 기술과 비슷하게 그는 성공하여 괴물의 팔에 손상을 입혔다. 다음날 희나는 예상치 못하게 유유히 집으로 자신의 짐을 가져왔다. 잠시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방금 집을 뛰쳐나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유히는 즉시 동의했다. 희나는 자신이 집을 나온 이유를 설명했다.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오셨기 때문이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히사메가 희나를 데려가기 위해 나타났다. 유유히를 귀찮게 한다고 그녀를 비난하며 유유히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히사메의 엄한 눈빛 아래 침묵했다. 희나가 돌아가기를 거부하자 히사메는 유유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로 했다. 둘을 떼어놓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유유히를 임시로 아버지 방에 머물게 했다. 노인은 관찰했다. 희나가 그녀의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나중에 유유히는 삼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여름 동안 집에 들를 계획인지 묻는 전화였다. 할아버지가 이제 훨씬 건강해지셨으니 말이다. 할아버지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유유히는 다시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늦게 유유히는 희나의 꿈을 꾸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항상 의료 업무로 바빴기 때문이었다. 희나는 비록 다른 사람들을 돕는 어머니의 헌신을 이해했지만 시간 부족에 상처받았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할애하는 시간 말이다. 한편 히사메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희나 안에 있는 아니마로 보이는 존재였다. 히사메는 밝혔다. 그녀가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고.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에서 말이다. 희나의 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희나를 1년에 2번만 보았다는 사실은 그녀가 어렸을 때 말이다. 희나의 정서적 거리감의 원인인 것 같았다. 다음날 아침 유유히는 히사메를 깨워 희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침 식사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훈련장에서 일행은 미카즈키에 대해 불평했다. 연습 기둥을 독점하여 다른 사람들이 훈련할 기회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유유히는 어쩔 수 없었다. 미카즈키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는. 히사메는 계속해서 희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했지만 그녀는 그날 저녁 거부했다. 히사메는 유유히에게 다가가 맥주 몇 잔을 함께 마셨다. 유유히는 희나가 왜 어머니를 피하는지 궁금해했다. 이는 히사메가 회상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4년 전에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희나의 건강이 나아지기 전 말이다. 그때 희나는 예상치 못하게 심각하게 병들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 히사메만이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프랑스에서 환자들 때문에 발이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균열을 만든 것 같았다. 어머니와 딸 사이의 말이다. 히사마는 유유히에게 희나가 자신을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물었다. 그녀가 프랑스에 간 분명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희나가 자신을 원망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한제츠가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하며 유유히는 희나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히사마에게 희나를 아이처럼 대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대화에서 솔직하게 임하라고, 미소 지으라고 상기시키며 유유히는 히사마를 혼자 남겨 희나와 이야기하게 했다. 하지만 잠시 후 히사마가 돌아왔다. 희나가 이야기하기 전에 잠들었다고 말하며, 하지만 다음날 히사마는 더 활기차 보였다.
유유이는 희나에게 알렸다. 엄마가 그날 저녁 떠날 것이라고. 희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히사마는 그녀와 이야기하러 갔다. 유유이는 그들에게 사생활을 주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히사마는 희나에게 사과했다. 그녀를 떠나 프랑스로 간 것에 대해 뚜렷한 목적도 없이 희나는 가족을 피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믿기에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탄생이 가족이 찢어진 이유라고. 히사마는 희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금했다. 그녀가 그렇게 느끼게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며 희나도 사과했다. 그리고 자매는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희나는 아직 엄마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유유이는 그녀를 따라가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했다. 엄마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희나는 강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유유이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따라갔다. 만약 그녀가 무서워한다면 안심시키며 돌아갈 때 함께 가겠다고. 희나의 엄마는 그녀에게 달려가 울면서 펴안았다. 가족은 화해했고 그날 저녁 유유이는 삼촌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를 찾아뵙겠다고 말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훈련 중에 유유이는 희나가 낯선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보았다. 노이는 즉시 그녀를 아나마 공주로 알아보았다. 하지만 아나마는 노이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희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아나마가 자신 옆에 나타났는지. 그날 아침 유유이는 그룹에게 아나마의 존재를 알렸다. 대부분은 무관심하게 반응했지만 야수 기사는 한숨을 깊이 쉬었다. 유유이가 뭔가 먹으러 갈 때 그는 문 밖에 복도가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노이는 이것이 아니마의 소행임을 알아냈다. 유유이는 복도를 걸어갔고 갑자기 다른 차원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다른 일행들도 옮겨져 있었다. 야코는 아직 코스프레 의상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서 민망해했다. 모두가 모이자 아니마는 나구모의 말을 소환했다. 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며 그것을 유니콘으로 변신시켰다. 공식적으로 나구모를 전설의 유니콘 기사로 지명했다. 아니마는 공간을 해제하고 모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유유이는 12지신 기사단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있고 각 그룹에서 한 명씩 무작위로 전설의 기사가 되도록 선택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구모가 첫 번째였고 다른 두 명의 정체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갑자기 8눈을 가진 진흙 골렘이 나타났다. 희나는 싸움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전화했다. 아니마가 그녀의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기사들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죽지 말라고. 일행은 산에 모였고 그곳에서 아니무스와 8눈 괴물을 만났다. 미카즈키는 재빨리 두 소녀를 괴물의 공격 범위 밖으로 끌어냈다. 하유는 자신의 골렘을 싸움에 보냈지만 괴물의 뾰족한 꼬리에 한 방에 파괴되었다. 그 순간 나구모는 드릴처럼 하늘에서 돌진하여 뾰족한 꼬리를 부러뜨렸다. 아니무스와 괴물은 도망쳤고 기사들을 잠시 안전하게 만들었다. 훈련으로 돌아와서 하유는 세 눈을 가진 진흙 골렘을 만들었다. 기사들을 돕기 위해 머리에 팔을 달았다. 주요 무기는 날카로운 이빨이었다. 유유이는 하루의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 분자 온도를 높여 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하나코의 능력은 물질을 얼릴 수 있게 해주었다. 유유이와 하나코 둘 다 기술 이름을 짓지 않는 것에 만족했지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기술 이름을 짓는 것이 더 멋지다고 생각했다. 유유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니마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그녀에게 거기서 뭘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니마는 뭔가 먹고 싶다고 대답했다. 유유이는 그녀에게 컵라면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녀는 더 달라고 요구했다. 유유이는 동의했다. 아누마가 희나의 회복을 돕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말이다. 아누마는 먹으면 자신의 에너지가 보충된다고 설명했다. 그 에너지를 희나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노이는 야코와 테루를 불러 요리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둘 다 능숙했기 때문이었다. 아니마는 재빨리 포토를 만들어 둘을 데려왔다. 야코는 당황했다. 또다시 코스프레를 한 채 잡혔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아니마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 후 테루는 나머지 두 명이 선택된 전설의 기사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아니마는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날 오후 모두를 난감하게 만들었다. 유유이는 산으로 갔다. 8눈 괴물을 가두기 위해 구멍을 팔어 말이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구덩이를 팠다. 미카즈키가 지나갔다. 그리고 유유이는 그에게 맥주 한잔 하자고 권했다. 다음날 아침 아니무스와 8눈 괴물이 다시 나타났다. 짐승 기사들은 재빨리 모였다. 나구모는 괴물의 꼬리가 재생된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첫 공격을 시작했다. 반복적으로 드릴킥 기술을 사용하며. 하지만 모두 나구모가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나가떨어졌다. 다른 이들이 그를 지지하기 위해 나서야 했다. 나구모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어린 단원들 앞에서 뽐내려다가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테루는 괴물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불을 붙여 괴물을 당황하게 했다. 휴의 진흙 골렘은 괴물을 잠시 붙잡았다.
하지만 괴물은 빠르게 회전하며 토네이도를 만들었다. 두 소녀에게 반격하기 위해 그들은 힘을 합쳐 괴물을 공격했다. 괴물이 돌진할 때 하지만 빗나갔다. 나구모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괴물을 제자리에 고정시켰다. 괴물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일행은 쉽게 괴물을 물리쳤다. 나중에 아누마는 히나에게 알렸다. 짐승 기사들이 진흙 골렘을 물리쳤다고. 아누마는 더 많은 음식을 찾아 나섰다. 이야기는 테루와 하나코로 옮겨갔다. 어느 평범한 날, 그들은 뜻밖에도 쥐 기사와 사마귀 기사가 되었다. 쥐 기사는 하나코가 과묵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는 그가 사마귀 기사의 전형에 어울린다고 느꼈다. 용감한 개인들은 종종 사마귀와 짝을 이루었고, 겁쟁이들은 쥐와 짝을 이루었다. 테루는 그날 밤 무엇을 빌어야 할지 숙고했다. 그는 알게 되었다. 하나코가 뉴스에 언급된 범죄자의 죽음을 빌었다는 것을. 쥐 기사는 불쾌해하며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바라는 것은 업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나코는 흔들림 없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테루는 하나코가 치명적인 부상에서 살아남기를 빌었다. 쥐 기사가 설명하기를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하나코가 부상을 입었을 때 의식이 있어야 하며 즉사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테루는 하나코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그녀는 그들 사이의 감정을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다. 유유히와 미카즈키를 위해 요리하는 동안 그들의 술자리에서 일행은 테루에게 하나코에게 고백하라고 부추겼다. 히나는 빌렸던 책을 돌려주러 들렀다. 유유히의 방에서 밤을 보낸 후 미카즈키는 그들의 관계에 대해 놀렸지만 유유히와 히나는 해명했다. 그것은 특정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그날 밤 더위를 느낀 히나는 시원하게 식히기 위해 옥상에 앉자고 제안했다. 나중에 테루는 하나코에게 언젠가 옥상에 함께 가자고 권했지만 그녀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날 밤 타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지 말지 고민했다. 다음날 아침, 타로는 더 나은 기동성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연습했다. 유유히의 기술에 영감을 받아 갑자기 또 다른 진흙 골렘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작은 하수인이 무리를 이룬 랜서형이었다. 일행은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 재빨리 모였다. 하급 하수인들은 빠르게 돌격하여 공격할 수 있는 이들을 끌어냈다. 두 남자와 두 소녀를 나머지 팀원들과 효과적으로 분리시켰다. 하수인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 뭉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을 신속하게 해치우기로 결심했다. 한편 히나는 진흙 골렘에 맞서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공격과 방어의 균형 때문에 그녀가 우위를 점하기 어려웠습니다. 유유히가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테루는 불을 사용하여 지원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골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새로 배운 기술 덕분에 그는 간신히 피했지만 하나코가 골렘의 공격 범위 내에 있음을 알아차리고 테루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둘 다 골렘의 창에 꿰뚫렸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타로는 하나코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고 하나코는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타로는 불꽃을 터뜨려 골렘을 후퇴시켰습니다. 그의 소원이 곧 활성화되어 하나코를 구했지만 사마귀 기사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테루가 하나코가 살아남을 것을 알면서도 왜 자신을 희생했는지에 대해 그의 죽음이 불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구모 일행이 여전히 적의 포위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카즈키가 도착하여 그들에게 방어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자신이 상황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미카즈키는 움직임을 위한 여러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에 활용하는 대신 그것들을 창으로 변형시켰고 한계치의 방식과 유사하게 엄청난 수의 적들을 제거했습니다. 남은 부하들은 도망쳤고 미카즈키는 지친 상태로 남았습니다. 재집거렸을 때 모두 타로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고 나구모는 일행에게 돌아가라고 지시하며 자신이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두 소녀는 테루의 죽음에 비통해했고 타유는 두려움에 떨었으며 검은 고양이 기사는 하유와 메구무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하유는 이런 순간에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구모는 나중에 자신의 전 비서에게 타로에 관한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뜻밖에도 상사들이 타로에 전화해서 나구모의 연락처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고 보고했고 어떤 게임에 대해 언급하여 나구모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무스의 경찰 개입. 한편 미카즈키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훈련했다. 그리고 하나코는 테루의 죽음에 거의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노이는 테루를 진정한 기사로 인정했다. 하나코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기꺼이 했다. 그녀가 살아남을 것을 알면서도 그의 소원 때문에 아니마는 갑자기 유유히에게 다가왔다. 그에게 힘을 얻고 싶은지 물었다. 유유히는 동의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야코와 마주하게 되었다. 아니마는 두 사람이 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정하기 위해 누가 전설적인 기사의 힘을 물려받을지 둘 다 강해지기 위한 각자의 이유에 이끌려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야코는 나무검을 조종하는 능력을 사용했다. 원거리에서 공격했다. 유유이는 접근하려 했으나 반복해서 격퇴당했다. 그리고 야코의 힘에 쓰러졌다. 노이는 유유이가 아직 싸울 결의가 부족하다고 관찰했다. 자신의 불안감에 억눌려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한제츠의 힘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유이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야코에게 그 힘을 갖게 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아니마에 의해 용으로 변했다. 야코는 유유이에 대한 애정을 선언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를 막겠다고 맹세했다. 얼마 후 그룹은 돌아왔다. 한편 하나코는 좌절감에 사마귀 기사를 거부하려고 시도했다. 유유이의 과거 고군분투와 유사하게. 하지만 이것은 헛수고였다. 그리고 사마귀 기사는 그녀를 비난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드문 경우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하나코가 감정을 드러낸 그녀는 우산 없이 집을 나섰다. 임박한 비에도 불구하고 유유이는 구멍들을 메우기 위해 산으로 향했다. 그가 쓸모없다고 여겨 이름을 붙였던 그곳에서 그는 미카즈키를 만났다. 그들이 내려오는 길에 그를 돕기로 결정한 그들은 예상치 못하게 한제츠를 마주쳤다. 미카즈키는 즉시 날렵한 발차기를 날렸다. 그리고 유유이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공격했다. 그들은 애니무스가 너무 나간다고 비난했다. 그 형제는 11개의 눈을 가진 골렘으로 드러났다. 유유이는 9의 행방에 대해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10안골렘들, 11안골렘이 말하자 깜짝 놀랐는데 밝히기를 그들은 이미 10안골렘을 만났었다고. 11안골렘은 희나로 변신했고 이에 둘은 잠시 후퇴했습니다. 유유기는 나중에 그 사건을 나구모에게 보고하며 모두의 능력을 철저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말이죠. 한편 하나코는 테루의 현신과 마주쳤습니다. 둘은 함께 앉아 추억에 잠겼습니다. 하나코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테루가 항상 자신의 곁에 있었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먼저 울곤 했다는 것을, 자신이 넘어지고 다쳤을 때도 테루가 그녀를 위해 울어주곤 했다고. 그의 눈물이 그녀의 슬픔을 흡수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나코는 항상 자신을 언니 같은 존재로 보았고 그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대학에 가는 것을 상상했지만 테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신 요리 공부를 하기로 선택하자 하나코는 자신의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테루를 대신해 미소 지었지만 그의 진정한 행복을 보았을 때 속이 멍해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다시 찾기 위해 그에게 가까이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코는 이 테루가 진짜가 아님을 이해했지만 그의 존재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감정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골렘은 이내 떠났고 다음에는 전장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안골렘이 다시 나타났고 기사단 전체가 모였습니다. 테루를 기리기 위해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희나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코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하며 머리를 짧게 잘랐고 책벌레 같은 모습은 벗어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미카즈키는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하급 부하들이 시반골렘의 계획 일부라고 그룹에게 경계심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두 골렘 모두에 맞서 아구모와 야코는 전설적인 나이트 폼으로 변신했고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하나코는 아니무스에게 다가가 구안골렘은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니무스는 이를 고려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전투 중 야코와 나구모는 골렘의 무기를 봉쇄했고 미카즈키는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창들이 질비한 곳에서 하유는 배치했다. 괴물의 창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골렘을, 결국 그것을 부러뜨렸다. 일행은 총공격을 감행했고 그 괴물을 도망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하나코는 그 길의 끝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었고 얼음 가시들을 쏟아부으며 그녀는 모든 감정을 모아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노이는 한제츠와 황세치 기사가 깊은 존경을 받았지만 토르는 모두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의 유산에 영감을 받은 하나코는 요리학교에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그를 대신하여 어느 날 학교에서 미카즈키는 유유히에게 고수익에 쉬운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놀라게 했다. 흥미를 느낀 유유히는 동의했고 한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경호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한제츠 남매를 잘 알고 있던 사장은 즉시 유유히를 고용했다. 그가 한제츠의 제자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 후 유유히는 스테이크 식사를 즐겼고 미카즈키는 희나를 초대하여 함께하게 했다. 희나는 다시 애니마를 데려왔다. 식사 중에 미카즈키는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제츠가 대학생이었을 때 미카즈키는 종종 자신의 길거리 싸움 승리에 대해 자랑했지만 한제츠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싸움 실력은 직업을 구하는 데 쓸모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한제츠는 미카즈키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카즈키는 자신의 패배를 한제츠의 나이 우세 탓으로 돌렸고 한제츠는 재대결을 제안했다. 미카즈키가 나이가 더 들면 말이다.
하지만 미카즈키는 믿었다. 한제츠가 자신의 힘에 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그리고 어느 날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미카즈키는 한 무리의 깡패들에게 붙잡혔다. 그들은 그가 한제츠를 염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그들은 그를 신문했지만 미카즈키는 그들을 도발했고 결국 붙잡혔다. 깡패들은 미카즈키와 한제츠의 관계를 알고 싶어 했다. 한제츠는 그들의 작전을 방해해 왔었다. 한제츠는 결국 그들을 추적해냈다. 혼자서 갱단을 처리하고 미카즈키를 구했다. 그리고 미카즈키를 보스에게 데려갔다. 그는 보안부터 모든 일을 처리하는 남자였다. 분쟁 해결까지 미카즈키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한제츠를 뛰어넘고자 하는 열망을 보며 보스는 한제츠에게 그를 제대로 훈련시키라고 재촉했다. 다음 6년 동안 미카즈키는 한제츠에게 도전할 만큼 강해졌다. 그 격렬한 결투에서 한제츠는 고전했다. 미카즈키의 재능을 인정한 한제츠는 그를 아르바이트에 데리고 다니기로 결정했다. 이야기는 히나가 잠들면서 끝이 나고 유유이는 다시 활력을 얻는다. 그리고 주말에 미카즈키와 재대결을 주선한다. 아니마는 결투의 승자가 그날 밤 히나와 데이트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노이는 유유이에게 이길 수 있다고 믿는지 묻고 유유이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답한다. 그가 미카즈키와 훈련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말까지 훨씬 더 열심히 말이다. 미카즈키는 두 소녀에게 유유이와의 결투에 대해 이야기한다. 비스트 나이츠는 까마귀 기사에게 무언가 말하라고 제안한다. 하지만 미카즈키는 까마귀 기사가 말을 하지 않았던 때, 즉 소원을 사용했던 때를 떠올린다. 인도에 있을 때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위해 공연하는 어린 소녀를 보았지만 그녀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빵 한 덩어리를 소원했다. 두 소녀는 미카즈키가 정말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타요는 11개의 눈을 가진 생물에게 책을 전달한다. 세상에 대해 배우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10개의 눈을 가진 점토 인형들이 끊임없이 무에서 생성되고 있었다. 기사들을 자신들의 위치로 유인하는 오라를 뿜어내며 말이다. 일행은 빠르게 모여 이 생명체들의 엄청난 수에 경악한다. 그들은 어딘가에 핵심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그것이 파괴되지 않는 한 점토 인형들은 계속해서 증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히나는 돌격하여 한 마리도 남지 않을 때까지 무리를 쓸어버린다. 아니마는 웃으며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유유이는 미카즈키가 결투를 연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카즈키는 싸우겠다고 고집한다. 둘은 예상치 못하게 아니마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들의 전투를 목격하기를 원한다. 유유이는 안경을 벗고 미카즈키에게 돌격한다. 미카즈키는 자신만의 독특한 진영을 만든다. 공중을 누비기 위해 유유이가 반격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미카즈키에게 돌진하며 미카즈키는 싸움이 짜릿하다고 느낍니다. 미카즈키는 유유이가 드디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투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유이는 이어서 앞으로 도약하고 미카즈키를 붙잡아 대형에서 끌어낸 뒤 그를 땅에 강하게 내리칩니다. 결투가 끝나고 미카즈키는 도장으로 돌아갑니다. 싸움을 즐겼다고 인정합니다. 미카즈키는 두 소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유유이가 지금 데이트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나와 말이죠. 하지만 마차이는 말합니다. 미카즈키는 이미 두 송이의 꽃을 손에 쥐고 있으니 히나를 쫓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미카즈키는 결심합니다. 대신 가끔 두 소녀와 함께 어울리기로 합니다. 한편 유유이는 후회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식성을 가진 두 소녀의 식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다음날 기사들이 모이고 하유는 밝힙니다. 그가 게임의 규칙을 부분적으로 알아냈다고 말입니다. 각 몬스터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특정 달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는 총 12마리의 몬스터만이 존재한다고 추측하며 지금까지는 9번째 몬스터만 격파가 확인되었다고 말합니다. 곧이어 3마리가 더 남았다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두 소녀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마차이와 스바루에게로. 어느 날 저녁 유유이가 라면을 먹으러 나갔을 때 그는 뜻밖에도 마차이와 태영을 만납니다. 어린 태영은 둘이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묻지만 마차이는 자신의 소원을 비밀로 하고 유유이는 자신의 소원을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태영은 자신의 소원에 대한 영감을 찾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바루는 평소처럼 마차이의 방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차이는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스바루, 유유이, 하유처럼 지적인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루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충분히 강해지면 미카즈키에게서 스바루를 차지하길 바랍니다. 둘은 서로의 소원에 대해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마카이는 반년 전을 회상합니다. 그녀가 거북기사를 처음 만났을 때를요. 그를 데려와 스바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스바루는 이미 치킨 기사를 만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사를 주인에게 소개했고 주인은 그들에게 기사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기사는 놀랐습니다. 주인이 그가 황새치 기사가 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날 밤 둘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빌면서요.
한편 태영은 11개의 눈을 가진 생명체에게 책을 다시 배달합니다. 하지만 진흙 인형들이 다시 나타나 즉시 공격하고 태영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들은 다시 한번 모여야 했습니다. 진흙 생명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였죠. 그 임무가 너무 어렵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도망친 것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나는 이 생명체들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음날 유유히가 산책을 나간 사이 노인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코의 고백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요? 유유히는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야코와 다시 마주쳤고 다소 어색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야코는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백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편 태영은 11개의 눈을 가진 생명체를 영화관에 데려가 배우도록 도왔습니다. 그 생명체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실에 대한 공감은 아니지만 호기심과 탐구하려는 욕구를요. 또한 태영이 또래들과 가깝지 않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둘은 저녁까지 함께 있었고 11개의 눈을 가진 생명체는 제안했습니다. 하루 동안 태영과 자리를 바꿔보자고 누가 그 차이를 알아차릴지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중에 태영은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 아니무스를 만났고 아니무스는 그에게 밤에 사용할 침낭을 주었습니다. 태영은 올빼미 기사를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파괴되기를 바랐을 때 이는 아니무스가 그에게 접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아니무스는 이전 올빼미 기사가 자신을 섬겼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태영에게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11개의 눈을 가진 생물이 돌아왔습니다. 현실과 영화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갑자기 점토 생물들이 다시 나타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이 재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생물들이 더 강해지고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이유는 모두에게 후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언가를 시험해보기 위해서요. 그는 자신의 점토 복제본을 싸우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물들에게 압도당했습니다. 상당히 강해진 생물들에게 말이죠. 하이유는 자폭 장치를 활성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제본에 있는 장치를 이용해 생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에는 며칠 후 미카즈키는 산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유유히 오래된 함정 중 하나에 빠져있던 태영을요. 미카즈키가 태영이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묻자 태영은 정체가 드러날까 걱정하며 훈련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카즈키는 그를 믿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에 유유히는 라멘 가게에서 두 소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나중에 타유는 미카즈키와 함께 떠났습니다. 미카즈키는 그를 유유히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곳에 두 소녀도 있는 것을 보고 유유히는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스승의 책을 돌려주고 싶다고요. 일행은 함께 식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유는 활기찬 분위기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카즈키는 새 아이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두 소녀는 타유에게 스승의 책을 주었습니다. 그 책에서 충분히 배웠다고 말하며 그리고 소녀들이 떠난 후 그것을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미카즈키는 걱정을 표했습니다. 태영의 부모님이 그를 걱정할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태영은 자신의 가족은 정반대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마침 태영의 아버지가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미카즈키는 떠났습니다. 타유는 나중에 11개의 눈을 가진 생물에게 참견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비록 그것이 그를 걱정하는 마음을 보여주려 했을 뿐이지만요. 그것은 또한 그 책을 읽는데 관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타유는 먼저 자신이 읽으려고 그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유는 비유적인 망치가 곧 내려오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세상에 나타났을 때 기사들은 진흙 괴물들을 다시 만났는데 괴물들은 더욱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무리 중에서 눈에 띄는 한 괴물을 발견하고 재빨리 돌격했습니다. 희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에 띄는 그 괴물이 그녀가 사랑하는 만화 캐릭터로 변했을 때였습니다. 단 한 번이 칼날 배기로 그 괴물은 다른 괴물들이 기사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틈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은 스스로 대처할 수 있었고 하나코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 수원을 찾았습니다. 한편 세 아이들은 다시 모여 함께 뭉쳤습니다. 희나와 두 전설적인 기사만이 모습을 바꾸는 11개의 눈을 가진 괴물과 맞섰습니다. 나구모는 야코에게 다른 이들을 도우라고 지시했고 그녀가 달려가자 11개의 눈을 가진 괴물이 그녀를 목표로 삼았고 희나와 나구모는 엄호해야 했습니다. 한편 유유히는 싸우지 않기로 선택하고 대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두를 찾았습니다. 그는 같은 생각을 공유한 미카즈키와 마주쳤습니다. 세 아이들은 언덕 아래로 도망쳤지만 도망치는 동안 스바루가 발목을 삐었고 그래서 그들은 근처 동굴에 피신했습니다. 야코는 결국 하나코를 찾아 구출했고 그들은 다른 이들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11개의 눈을 가진 괴물은 히사마의 모습을 취하여 희나가 공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나구모가 돌격하자 그것은 그의 아들의 이미지로 변했지만 나구모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걷어찼습니다.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겠다며 이때 하유가 도착했고 자신의 진흙 구조물을 타고 희나와 나구모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태영은 다른 이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그들이 거기에 머물면 결국 죽을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는 아니무스가 자신을 배신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사랑받지 못한 채 계속 살아야 한다면 생존에 대해 무관심하게 느꼈습니다. 마카이는 태형의 패배주의적인 태도에 좌절하여 그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아직 행복한 기억이 없다면 그것을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카이가 하유에게 그의 능력에 대해 물었을 때 마차이는 약간뿐이었지만 하유에게 자신의 힘으로 되돌려달라고 부탁했다. 스바루의 다친 발목을. 이것은 효과가 있었고 스바루는 치유되었다. 하지만 그 생명체들은 곧 그들을 추적했다. 다행히도 미카즈키와 유유기가 제때에 도와주러 도착했다. 태우는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되찾았다. 그리고 일행은 함께 동굴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유유이는 생명체들을 자신의 함정 중 하나로 유인했다. 함정 구덩이로. 그리고 두 소녀는 괴물들을 으스러뜨리기 위해 힘을 합쳤다. 힘든 노력으로 지친 야코는 하나코의 호의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휴의 점토 조형물은 파괴되었다. 그리고 11개의 눈을 가진 생명체들은 여전히 약해지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니무스가 나타나 당분간 전투를 끝내기로 결정했다. 부하들이 모두 전멸했기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룹의 브리핑 동안 하이유는 10개의 눈을 가진 생명체의 비밀에 대해 공유했다. 그것은 계속해서 복제체를 만들어내는 핵심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아니무스가 그 핵심을 어딘가에 숨겼다고 믿었다. 그들이 산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타유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더 일찍 이해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테루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올빼미에게 이전 올빼미 기사에 대해 물었다. 기사들을 배신했던 올빼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한 후 이전 기사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아니무스에게 등을 돌렸다. 하지만 그에게 재빨리 살해당했다. 올빼미는 태형에게 확신시켰다. 그의 선택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아니무스의 편에 서든 싸우기로 선택하든 집으로 돌아와서 태형은 자신의 옷장에서 10개의 눈을 가진 생명체를 발견했다. 그는 끈질기게 그것과 싸웠다. 부상을 입으면서도 결국 그것을 물리쳤다. 아니마가 나타났다. 태형을 마지막 전설적인 기사로 선언하며 그리고 그의 집을 수리해 주었다. 그녀는 또한 태형의 남동생이 점토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깨달았다고 조형물들을 그리고 태형의 용기를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후 아니무스가 태형을 찾아왔습니다. 배신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는 태형의 충성심을 완전히 기대한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하나코가 태형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능력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피한 진짜 이유도요. 그녀는 테루의 죽음에 대해 그를 탓하지 않는다고 확신시켰습니다. 테루는 이미 구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태형은 전화를 끊고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하유는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흙 조형물을 만드는데 아이디어가 고갈되었다고요. 그리고 그룹에게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몇 가지 디자인을 스케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가지 컨셉이 생기자 그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하유는 아니무스와 그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11개의 눈을 가진 그 생명체는 하유에게 강력한 흙 조형물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말이죠. 기사들이 얼마나 쉽게 죽을 수 있는지 비웃으며 단 한 번의 공격으로요. 아니무스는 다시 한번 하유를 영입하려 했지만 하유가 거절하자 아니무스는 그를 조롱했습니다. 하유가 자신처럼 완벽한 조형물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요. 아니무스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지만 하유는 그를 현실로 데려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나중에 두 소녀는 태유에게 라면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하유는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조형물 디자인을 작업했습니다. 다음 날 하유는 모두를 불러 모아 그가 만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유유기의 스케치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었습니다. 야코와 미카즈키는 그들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자원했습니다. 새로운 흙 조형물에 맞서요. 야코는 처음부터 진지하게 단 한 번의 일격으로 흙 조형물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맞서 싸울 능력이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요. 11개의 눈을 가진 그 생명체예요. 다음날 하유는 유유이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창의력을 어떻게 자극할지에 대해요. 유유이는 땅을 파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이상하게도 치료적이라고 생각하는 활동이었죠. 방법이 특별히 혁신적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유유이가 신체적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요. 함께 그들은 오후 내내 땅을 파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유는 좀 더 상쾌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유유이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병쾌유를 운명은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유유이가 삶과 죽음이 장례식에서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것을 생각하게 했다. 유유이의 사촌은 그에게 털어놓았다. 할아버지가 그에게 자주 편지를 썼지만 대부분 붙이지 못하고 되돌아왔다고. 그녀는 붙이지 못한 편지들을 그에게 건네주었고 그것들을 읽자 유유이는 할아버지가 걱정으로 가득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찾아올지 묻는 질문들로 채워져 있음을. 유유이는 나중에 창고로 돌아와 한때 자신을 묶였던 사슬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내던지며 할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다. 할아버지가 초래했던 고난에 대해서 말이다. 그날 밤 유유이는 할아버지를 만나는 꿈을 꾸었고 그곳에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뜻밖에도 유유히와 함께 꿈속에서 그의 아버지와 떠났다. 유유히는 그들을 쫓아갔지만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꿈의 세계에서 유유히는 희나의 잠재의식 세계에 있는 문으로 다가갔고 그곳에 아니마가 나타났다. 아니마는 유유히가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희나의 초대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희나의 공간 장악이 미완성이라서 이 꿈들에 대한 기억은 깨어났을 때 종종 희미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니마는 유유히가 이 기억들을 간직하게 할 수 있었고 그에게 도전을 제시했다. 그녀는 유유히의 죄책감을 해소할 열쇠가 형성되고 있다고 암시했고 왜 그를 선택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유유히는 문을 통과해 계단을 올라갔다. 그곳에서 한제트를 만났다. 이는 한제트가 예전에 묘사했던 꿈과 일치했으며 그의 목적은 유유히의 길을 막는 것이었다. 싸울 수밖에 없었던 두 사람은 치열한 맨몸 전투를 벌였다. 한제트는 유유히가 자신이 가르친 기술들을 마스터했음을 인정했지만 그의 몸이 아직 그 기술들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제트가 명백히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유히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온몸에 자신의 힘을 퍼뜨려 속도와 힘을 강화했다. 새로운 능력에 놀랐다. 헨게즈는 스스로 패배를 인정했고 유유히가 두 번째 단계를 통과하도록 했다. 유유히는 스승과 마주쳤는데 스승은 그저 관찰하기 위해 와 있었다. 스승은 두 아이의 안부를 물었고 유유히는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답했다. 짧은 악수 후 유유히는 위로 계속 나아갔다. 세 번째 단계에서 아니마가 나타나 도전을 극복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키스했다. 그녀는 희나가 그의 행동을 용서할 것이라고 확신시켰지만 그가 그녀의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가장 높은 단계에서 유유히는 해머와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가까이 다가온 다음 날 아침 11개의 눈을 가진 생물이 다시 나타났고 기사들은 전투를 위해 모였다. 희나나 유유히 없이 그 생물을 고전 만화에 나오는 영웅의 모습을 취했고 이는 나구모를 매우 놀라게 했다. 나구모는 예전에 레슬링 경기에서 악당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영웅을 상대로 말이다. 향수를 위해 싸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영웅 버전은 훨씬 더 강했고 더 위험했다. 두 소녀가 나서야 했다. 나구모가 짓눌리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미카즈키가 공격을 감행했지만 그 생물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한 몸을 때리는 고통을 느꼈다. 야코도 타격을 주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테오가 능력을 사용해 일행을 치료하게 만들었다. 하나코가 얼음을 만들자 생물을 미끄러져 넘어졌고 하유는 새로운 점토 구조물을 풀어냈다. 공격에 특화된 것으로 11개의 눈을 가진 괴물을 향해 맹렬히 발사했다. 먼지가 가라앉아 11개의 눈을 가진 골렘은 완전히 무사했으며 심지어 이 꼭두각시가 자신에게 도전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일행에게 10일의 기한을 주었다. 더 강한 꼭두각시를 만들도록 만약 실패하면 그들의 가족을 찾아가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고 했다. 이 최후 통첩을 전달한 후 11개의 눈을 가진 골렘은 떠났고 나구모는 10일 후 다시 대결하겠다고 결심했다. 10일이 지난 이틀 뒤 유유히가 돌아와 다가오는 전투에 대해 들었다. 8일 뒤에 벌어질 예정인 그는 또한 알아차렸다. 망치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한편 두 어린 소녀들은 미카즈키를 찾아 자신들의 능력을 합치는 실험을 했다. 한편 하나코는 요리법을 배우기 위해 야코에게 향했다. 비록 그들은 아직 11개의 눈을 가진 골렘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확실히 알지 못했지만 최종 결정은 하유에게 달렸고 그의 인형이 그 생물의 기대에 부응할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 하나코는 제안했다. 야코가 유유히를 초대해 함께 훈련해야 한다고. 유유히처럼 기동성이 좋은 사람은 야코가 연습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라고. 적들을 제어하고 포획하는 것을 새로운 속도에 적응하기를 열망했던 유유히는 야코와 함께 부지런히 훈련했다. 비록 그녀의 능력에 의해 계속해서 제압당했지만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도 그는 굴하지 않았다. 그들은 저녁까지 함께 훈련했고 그 후 야코는 유유히를 저녁 식사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식사 중 그들은 가벼운 잡담을 나눴고 그녀는 어색함에 지쳐 유유히에게 직접 물었다. 야코의 고백에 대해 어떻게 할 계획인지. 유유히는 그녀의 고백을 들었지만 그 다음 부분은 듣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야코는 유유히와 희나가 세상을 파괴할 계획임을 알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유유히는 대답했다. 그것은 애니무스를 물리친 후에야 고려할 문제라고. 그러니 지금은 아직 친구로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코는 그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성공하면 유유히는 자신과 사귀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유히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11개의 눈을 가진 골렘은 마스터의 일기를 마쳤고 인류의 본질과 자신이 머드 인형으로서 인간과 어떻게 다른지 숙고했다. 동시에 하유는 새로운 인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듯했다. 다음 전투가 시작되자 두 어린 소녀들과 미카즈키는 새로운 기술을 시험했다. 미카즈키의 공격하는 입들은 강화되었고 소녀의 능력으로
창으로 변해 11개의 눈을 가진 골렘에게 발사되었지만 골렘은 무사했습니다. 희나는 돌진하여 다른 이들 쪽으로 찾고 그것은 9개의 눈을 가진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전에 마주쳤던 하나코는 불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타로에게 배운 그것을 불태우기 위해 희나와 야코는 협력하여 그것을 쓰러뜨렸고 결국 원래 형태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11개의 눈을 가진 골렘은 망치를 소환하여 나구모를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유유이는 빠르게 돌진하여 희나 쪽으로 찾고 희나에게 또 다른 일격을 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유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그는 11개의 눈을 가진 골렘에게 물었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러자 골렘은 책을 읽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하유는 변신할 때마다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감 있게 선언했습니다. 진흙 꼭두각시의 본질을 밝혀냈다고. 하유는 동시에 3개의 꼭두각시를 소환했고 이는 11개의 눈을 가진 골렘을 흥분시켰습니다. 하지만 골렘은 빠르게 제압되었고 새 꼭두각시에 의해 구속되고 붙잡혔습니다. 산산조각 나기 전 11개의 눈을 가진 골렘은 자신의 본질에 대해 물었고 진흙 꼭두각시의 본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하유는 설명했습니다. 진흙 꼭두각시는 단순히 일회용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그는 11개의 눈을 가진 골렘의 독서에 대한 사랑이 애니머스의 깊은 지식 욕구를 반영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답에 만족한 11개의 눈을 가진 골렘은 작별을 고하고 부서졌습니다. 휴의 꼭두각시들과 함께 애니머스도 물러났고 두 소녀는 합동 기술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곧 나타날 12개의 눈을 가진 골렘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골렘. 유유이코는 모두에게 하늘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또 다른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정치에 대항하기 위해 애니머스가 만든 무기였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기사들은 지칠 줄 모르고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합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그러나 결합된 힘을 완전히 제어하는 것은 상당한 난제로 남아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타유는 우연히 아니무스와 마주쳤습니다. 아니무스는 11개의 눈을 가진 골렘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매우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그 후 아니무스와 아니마가 어렸던 시절로 넘어갑니다. 둘은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되었죠. 그들은 한 연구시설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곳의 원장은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동의한다면 입양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들에게 닥쳤던 재앙은 사실 아니무스 자신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말이죠. 아니무스는 자신의 능력이 비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니마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들에게 둘 다 그저 인간일 뿐이라고 상기시키면서요. 아니마는 그들의 힘을 영구히 봉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녀는 아니무스가 학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독서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무스는 다음 날까지 이를 고려했습니다. 그때 연구소의 원장이 그들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은 아니무스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봉인하는 대신 연구 목적으로 말이죠. 아니무스는 원장에게 완전히 설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망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시설을 파괴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온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들 주변의 공간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아니무스와 아니마 둘 다 현재로 시간여행을 하게 했습니다. 아니무스는 다시 세상을 파괴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마가 때맞춰 그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아니무스를 지구로 끌어내려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마는 반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구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아니마는 희나를 만났습니다. 그때 희나는 아니마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도요. 아니마는 희나와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요. 하지만 희나는 무엇을 소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결과 아니마는 희나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희나의 엄마와 히사메가 자리를 비운 사이 희나는 아니마와 놀러 가기로 했다. 그들이 외출했을 때 사나운 개와 유유히를 만났다. 그가 그들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이 유유히와 희나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유유히는 희나가 길 잃은 아이라고 생각했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했다. 그가 여전히 경찰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하지만 희나는 스스로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고 경찰에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마가 그녀를 따라갔을 때 도망쳤다. 유유히는 그녀를 보았고 어린이 납치범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녀에게 물풍선을 던지고 희나를 끌어냈다. 유유히는 희나에게 경찰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경찰관이 되겠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그의 아버지처럼 아니마가 그들을 따라잡았다. 그리고 자신이 희나의 보호자임을 밝혔다. 그녀는 희나를 공중에 띄운 다음 텔레포트에서 사라졌다. 유유히는 모든 것이 꿈이었다고 생각하게 남겨둔 채 나중에 희나는 아니마의 7년 계획에 대해 들었고 언젠가 유유히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빌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결국 그를 이 시련 속으로 끌어들였다. 모두가 현재로 돌아온 가운데 기사단은 훈련해왔다. 그들의 능력을 합치기 위해 2주 동안 열심히
하지만 12개의 윤을 가진 골렘의 흔적은 여전히 없었다. 아니무스는 나타나서 그들에게 자유롭게 행동해도 된다고 알렸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지만 다음 한 달 동안은 그 한 달이 끝나면 그의 12개의 윤을 가진 골렘과 망치가 세상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아니무스의 무기와 함께 시간은 빠르게 흘러 운명의 날이 마침내 도래했다. 그날 밤 아니무스는 모두의 꿈을 침범했고 특정 장소로 그들을 소환했다. 최종 전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기사단 각 구성원은 스스로를 준비했다. 그리고 모이기 전에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했다. 곧이어 그들은 모두 평소 모이는 장소에 집결했다. 모두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니무스는 예기치 않게 나타나 짧게 인사했다. 모든 기사들을 텔레포트 시키기 전에 아님마와 히나만을 남겨둔 채 아니무스는 기사들을 외딴 곳으로 수송했다. 시골 지역으로. 하지만 실수로 한 사람을 뒤에 남겨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기사들이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서둘러 자리를 떴다. 자네. 그는 궁금해했다. 전투 후에 그들 일행이 어떻게 될지. 노예는 대답했다. 그들이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기사들은 헤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투가 끝나고 나면 그때 12개의 윤을 가진 골렘이 산 뒤에서 나타났다. 그 크기는 이전보다 훨씬 거대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크기는 또한 표적으로 삼기 더 쉽게 만들었다. 그들은 연계 기술을 발휘했다. 그것을 숙달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다. 파괴적인 빗줄기가 발사되었다. 골렘의 팔 하나를 잘라내며 그들은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골렘이 그들에게 기회를 줄 리 없었다. 갑자기 히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골렘을 쓰러뜨리며 하유는 히나를 돕기 위해 일행과 떨어졌다. 다른 이들이 다음 공격을 충전할 시간을 벌어주면서 그는 새로운 골렘을 소환했다. 검은 고양이 기사의 형태로. 순간 나구모는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아이에 위해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반성했다. 싸움이 오직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은 함께 두 번째 빗줄기를 발사할 수 있었다. 골렘의 상반신을 즉시 파괴하며 일행은 그 지역에 마을이 있는 것을 보았다. 골렘이 쓰러졌던 곳에. 하지만 아니마는 그것이 단지 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거주자는 없는 아니무스가 만든. 아니무스는 그때 그의 망치를 활성화하기로 결정했다. 아니마는 유유이를 무기 안으로 보내도록 지시했다. 주에 배치된 무기였다. 그녀는 유유이가 자신과 히나 모두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남은 힘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그 무기를 작동시키기에 유유이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그의 영혼 조각들을 통합해야 했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신뢰가 그녀는 그의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유이가 그 과정을 믿고 따르자 그의 앞에 통로가 형성되었다. 그를 앞으로 이끌었고 그는 곧 첫 번째 영혼 조각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을 나타냈는데 그가 인류에 대한 믿음을 잃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잡자 조각은 사슬로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묶였던 사슬을 든 채 유유이는 두 번째 조각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즉시 창으로 변했습니다. 이 조각은 그가 한재치의 힘을 얻은 순간을 상징했습니다. 미래의 한순간을 나타내는 세 번째 조각은 망토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유유이를 무기 활성화 스위치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무기를 활성화했고 그것은 망치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방패는 곧 산산조각 났고 거대한 무기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헤나가 앞으로 나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상승하여 아니마의 무기 조각들을 사용해 자신을 닮은 골렘을 만들었습니다. 골렘은 강력한 펀치를 날려 망치를 파괴했고 그 조각들을 흡수하며 더 커졌습니다. 아니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망치가 파괴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여전히 지구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는 기사들을 하늘로 옮겨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일행은 유유이의 기술을 모방하여 발 아래 에너지를 생성하여 낙하 속도를 늦췄습니다. 미카즈키는 갑자기 앞으로 뛰어올라 아니무스의 머리를 걷어찼습니다. 아니무스는 빠르게 회복하며 기사들을 공격할 구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니마는 아니무스가 방어막을 세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섬 주위의 말입니다. 그녀는 아니무스가 히나의 힘을 경계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히나에게 가끔씩 방어막을 밟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소리는 아니무스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고 아니마는 두려움이 그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나가 아니무스를 교란하는 동안 나구모는 위에서부터 뛰어내려 그를 공격했습니다. 아니무스는 하나코와 자리를 바꾸었고 야코는 하나코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당겨야 했습니다. 두 소녀는 아니무스를 붙잡고 공격했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능력인 재생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미카즈키는 소녀들을 아니무스의 반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반격 히나는 계속해서 방어막을 밟으며 아니무스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휴의 고양이는 그를 밟으며 혼란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애니머스는 탈출하여 미카즈키에게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두 소녀는 미카즈키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를 만들었지만 애니머스는 그들 또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유는 미카즈키를 방어하는 데 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소녀는 애니머스를 공격하여 그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애니머스는 타요의 힘을 되찾기로 결정했지만 타요는 자신의 소원을 사용하여 애니머스가 힘을 되찾는 것을 막고 그룹을 치유했습니다. 태영이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을 깨달은 애니머스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치로 휴의 고양이 골렘을 파괴했습니다. 애니머스는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로 변했고 강렬하게 무서운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희나는 자신이 더 이상 장벽 밖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뚫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애니머스는 망치를 던져 반격했고 기사들을 연기와 먼지로 뒤덮었습니다. 연막을 이용하여 그는 기습 공격을 감행했지만 야코는 자신의 기술로 연기를 걷어냈습니다. 테오는 자신의 힘으로 그룹을 치유하려 했지만 애니머스가 그를 목표로 삼았고 하나코와 미카즈키가 개입하게 했습니다. 애니머스는 이어서 또 다른 공격을 가했고 전체 그룹을 겨냥했습니다. 태영은 계속해서 그들을 치유했지만 사용할 때마다 그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애니머스는 태영에게 망치를 던졌고 그는 제때 골렘을 소환하여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애니머스는 하유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추론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골렘의 개수에 대해서요. 타유는 단지 어린아이일 뿐이므로 그룹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나구모는 단호하게 여기에는 아이들이 없으며 오직 전사들만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아이는 애니머스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희나는 장벽을 부수고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한 애니머스는 기사들을 한 번의 공격으로 제거하기로 결심했지만 하나코가 그의 한쪽 팔을 얼렸습니다. 하유와 두 아이들은 그룹을 방어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유니콘 기사는 처음으로 나구모가 등에 타는 것을 허락하여 그가 애니머스에게 다가가 발로 차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아니무스는 자신의 패배에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유를 찾는 동안 그것이 희나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행동하기 전에 자신의 무기인 유유를 든 아니마가 아니무스를 찔러 꿰뚫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니무스는 자신의 필멸성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을. 아니마는 희망을 표했습니다. 아니무스가 여전히 우주에 대해 더 이해하고 싶다면 다른 삶에서 환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탐구를 계속하기 위해 아니무스가 숨을 거두자 아니마는 울었습니다. 그를 더 빨리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말이죠. 그녀는 희나가 섬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니무스가 사라지자 갈등은 이제 일행과 희나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희나와 유유이는 이어서 자신들의 원래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것. 희나는 자신의 거대한 골렘을 조종했고 유유이는 기사들을 저지할 준비를 했습니다. 유유이는 재빨리 공격하여 나구모와 야코를 제치고 심지어 가장 큰 위협이었던 하유마저 무력화시켰습니다. 유유이는 희나를 막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자신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코는 무언가를 해결하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고 두 소녀는 미카즈키가 부상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싸움에 합류하지 않도록 그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유유이는 이제 두 명이 전설적인 짐승 기사들하고만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구모에게 돌격하여 그를 야코에게 날려보냈습니다. 유유이는 그들이 머드 골렘과 싸우기 위해서만 훈련했을 뿐 인간과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구모는 하지만 뼈 몇 개가 부러지더라도 전력을 다해 유유이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젊은 세대를 가르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유이는 이에 감사를 표하며 나구모에게 망설이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하나코는 유유이를 가두기 위해 물을 가져왔지만 그는 그녀의 노력을 피했습니다. 야코는 더 많은 구속장치를 만들려고 시도하여 유유이에게 물을 끼얹는데 성공했지만 하나코는 그것을 얼릴 힘이 부족했습니다. 미카즈키는 태영을 깨우기 위해 애썼지만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하려 했으나 혼란 속에서 유유이는 무심코 야코의 치마를 뒤집었고 야코를 격분시켜 전력으로 그를 공격하게 만들었다. 유유이는 그녀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고 그 기회를 틈타 유유이코는 야코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고 고백했다. 희나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를 막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희나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투에 합류했다. 유유이코와의 순간들을 회상하며 그녀는 지난 생일을 떠올렸다. 그녀가 그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병을 언급했던 때였다. 그리고 아니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던 것도 유유이가 한제치의 힘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이 대결이 피할 수 없음을 알았다. 희나는 유유이가 점점 더 낙관적이고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 기뻤지만 시간이 멈춰서서 이 순간들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랐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다. 요코는 한때 고통받았던 사람을 안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크게 고통받았지만 결국 삶에서 다시 행복을 찾았다고 했다. 이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정해진 것을 받는다는 증거였다. 천천히 희나는 유유이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른 모두와 함께 자신을 뒤에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희나는 모두가 행복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말이다.
갑자기 깨어나면서 희나는 자신이 유유히를 때려 날려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간신히 자신의 무기와 망토를 붙잡았는데 그것들은 예상치 못하게 사라졌다. 노이가 진화할 힘으로 변한 것이었다. 노이는 전설적인 기사가 되었고 유유히는 이제 자신이 희나와 대등하게 설 충분한 힘을 가졌다고 믿었다. 이 시점에서 아니마는 그룹에게 희나의 병을 공개했다. 불치병이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꿈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현재만을 소중히 하는 것. 아니마가 그녀를 우주로 데려갔을 때 희나는 지구에 매료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파괴하면 지구가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지구가 자신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음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을 통해 희나는 자신의 병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그녀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세상이 파괴되든 말든 상관없이 더 이상 모두와 함께할 수 없다고. 이러한 이유로 그녀는 유유히가 자신을 막아주기를 바랐다. 기사단은 희나를 돕고 싶었지만 하지만 아니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했다. 결심한 일행은 유유히를 돕기로 결정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희나는 지구를 파괴하려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유유히는 그녀를 따라 뛰어올랐지만 닿을 수 없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힘을 합쳐 그를 도왔다. 유유히와 부담을 나누며 각성한 태형이 미카즈키를 치유했고 그에게 유유히를 도울 힘을 주어 마침내 희나에게 닿을 수 있도록. 유유히는 희나의 시간이 멈춘다면 자신은 마지막까지 그녀 곁에 머물 것이고 필요하다면 이 세상도 그녀와 함께 떠나겠다고. 하지만 희나는 유유히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녀가 지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유유히는 희나를 다시 지상으로 데려왔고 그녀가 사과하려 할 때 일행이 먼저 말을 꺼내 그녀를 환영했다. 희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두에게 감사하고 사과했다. 아니마는 그들 모두를 다시 돌려보냈고 섬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희나의 무기도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싸움은 끝났고 아니마는 깊이 고개 숙여 자신의 개인적인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와 그들이 겪었던 손실에 대해 사과했다. 희나의 힘은 희미해졌고 아니마는 떠나간 기사들을 다시 소환했다. 그들은 한 명씩 자신들의 기사들에게 작별을 고했고 유유히와 미카즈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아니마에게 마지막 소원 하나를 빌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이해한 아니마는 그들에게 그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대한 결전을 치르기 위해 말이죠. 아니마는 희나가 더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수신 기사단과 함께 떠났습니다. 환생의 순환 속으로 말이죠. 한편 유유히와 미카즈키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밤이 될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싸웠죠. 지켜보던 몇몇 사람들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유성우가 나타났고 희나의 무기 조각들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참 더 싸운 뒤 그들의 힘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노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유히를 강하고 훌륭한 전사로 칭찬하며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싸운 것이 얼마나 영광이었는지에 대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유유히코 또한 똑같이 감동했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작별에 슬퍼하면서요. 미카즈키의 까마귀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카즈키의 헌신적인 면을 칭찬하며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며 빵처럼 단순한 것을 위해 다른 이들을 위했고 그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싸웠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싸울 수 없을 때까지요. 결국 말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마지막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카즈키는 속임수를 썼습니다. 유유히를 기절시키는 발차기를 날렸죠. 비록 비열한 수였지만 미카즈키는 자신의 승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사들은 마침내 떠날 수 있었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희나는 자신의 병과 싸워 살아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유히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노이가 그리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10년 후 유유히코는 갑자기 10년 전이 아니마에게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그의 무기를 다시 휘두르기 위해 유유히코의 영혼 수집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종 전투에서 유유히는 또한 12명이 전설적인 수신 기사들의 근원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달에서 보았던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아니마는 자신과 아니무스가 원래 32세기에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한제츠와 히사메의 후손들이었다. 한제츠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녀와 아니메스 둘 다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유유히는 알게 되어 기뻤다. 미래가 있다는 것을. 한제츠와 히사메가 행복할 수 있는. 아니마는 유유히가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10년 후 유유히는 감시관이 되어 있었다. 나구모와 함께 일했던 그의 전 조수가 그에게 일을 떠넘겼고 그래서 유유히는 나구모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야 했다. 스바루는 이제 나구모의 조수로 일하며 미카즈키와 함께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일을 추구하고 있었다. 범인들을 붙잡고 처벌하는 경찰이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도착하기 전에 스바루와 미카즈키는 사귀는 것처럼 보였다. 태와 하나코는 국수 가게를 열었다. 반면 하유와 야코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다. 하유는 이제 대학 강사이자 타유의 선생님이었다. 반면 야코는 집에서 주부로 지냈다.
마차이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와 타유도 사귀고 있었다. 희나의 경우 8년간의 투병 끝에 그녀는 2년 전에 완전히 회복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집도한 수술을 받은 후 그녀는 치료를 위해 프랑스에서 2년을 보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돌아오고 있었다. 아니마는 모두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다. 그리고 현재의 타임라인을 연결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유유이 것과 연결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유유이는 희나와 그녀의 여동생을 데리러 갔다. 희나는 이제 자신의 건강에 자신감을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여 가능한 한 많은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선언했다. 유유이는 그 다음 희나를 데리고 모두와 함께 축하 모임에 갔다. 나구모가 계산을 할 것이었다. 10년 전 복권 당첨을 받았던 것처럼 희나는 모두에게 인형을 주었다. 전설적인 야수를 상징하는 그녀가 수년간 만든 기사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1년간의 싸움 이야기는 끝이 났다. 이제 그들은 모두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영화는 그들의 여정이 완성되면서 막을 내렸다.